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한국 장애인 단체 총연합회가 주최하는 토론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토론 주제는 17개 광역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 사무 분야들이 다 있는데요. 그 장애인 사무 분야에 대한 당사자 개방형 임용 추진을 위한 토론회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 주제는 아마 지금까지 많은 토론회에서도 한 번도 다루지 않았던 한국 장총련이 처음 다루는 주제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이 토론회를 위해서 발제를 맡아주신 분과 이제 또 여러 토론자들을 우리가 모시게 되었는데요. 먼저 간단히 소개를 하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오늘은 지금은 이제 시작 시간이니까 먼저 발제자만 소개하고 그리고 이제 토론을 본격적으로 할 때 토론자분을 모시고 하겠습니다. 이게 온라인으로 또 진행을 하다 보니까요. 온라인 상으로도 저희들이 이제 이게 각 지역별로 이제 모시고 이제 이따 토론을 할 예정입니다. 먼저 이 주제를 준비해 주신 한국 장애인단체 총연합회의 사무총장을 맡고 계신 우리 박마루 총장님 이 주제 발표를 해주시는데 발표 시간은 15분 드리겠습니다. 자, 발표 부탁드립니다. 네, 소개받은 한국장애인단체 총연합회 사무총장 박마루입니다. 저희 본격적으로 이제 토론회 주제 발표하겠습니다. 4차 산업과 지방 분권화 시대에 장애인의 삶의 변화를 주었던 법과 패러다임을 큰 틀에서 보면요, 1989년도 장애인 복지법 전면 개정 이후 많은 장애인 관련 법이 만들어졌습니다. 또한 그리고 2008년도 장애인 차별금지법이 시행되었고요. 최근에는 31년 만에 장애인 등급제가 폐지되었습니다. 이렇게 장애인 관련 법과 제도, 패러다임은 시대적 욕구에 따라 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변화에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공무원 순환 보직 제도는요, 전문성과 연속성에서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정부의 장애인 사무 분야 과장급 이상도요, 대부분 공무원이 순환 보직으로 장애인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공무원 순환 보직에 대한 과학 분야에 이런 유수가 있었습니다. 선진국은 10년, 한국은 1년. 이 근무 기간을 나타낸 건데요. 바로 글로벌 경쟁 무대에서 공무원 순환 보직 문제점을 지적한 것입니다. 5년 전 중앙정부 규제개혁 담당 과장의 순환 보직 변경을 보면요, 5년 동안 5명의 공무원이 부서 변경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평균 근무 기간이 1년 안에서 알 수 있듯이 전문성과 연소성에서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중국, 일본, 유럽, 미국 등은요, 한 번 부서에 소속이 되면 공무원이 마칠 때까지 해당 부서에서 일한다고 합니다. 제가 서울시 의원으로 의정 활동을 하면서도요,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은요, 장애인 담당 과장의 근무 기간은 짧게는 몇 개월, 또 대부분 2년 내였습니다. 과장으로 부임하여 장애인 관련 업무와 현장을 파악한 후에 정작 일할 시간에 다른 부서로 이동하는 것은 결국 장애인들에게 큰 손실이 되겠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대로 좋은가요?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장애인 사무 분야 과장급 이상을 전문성과 현장 경험 등을 주로 갖춘 장애인 당사자를 개방형으로 임명하자는 게 결국은 우리 장애인들의 삶을 변화를 주는 게 이번 토론의 목적입니다. 근거도 있습니다. 이 대통령령으로요,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개방형 지휘와 운영 지침에서 보면요, 지방자치단체장은 직급의 4급 이상에서 직원의 10% 범위 내에서 개방형으로 임명할 수 있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전국 17개 광역, 도에 장애인 담당 사무를 개방형으로 임명하자는 오늘 주제 시작해 보겠습니다. 장애인 당사자주의 왜 필요할까요? Nothing about us without us. 우리를 제외하고 우리에 관해서 논의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우리의 소리를 내자는 겁니다. 지방자치단체장에서 권한과 임무를 좀 보겠습니다. 지방단체에 갖고 있는 권한, 쉽게 말해서 헌법에 의해서요, 국가로부터 자치권을 부여받아서 지역을 총괄하는 겁니다. 그리고요, 4년마다 지방선거를 통해서 지방자치단체장을 뽑혀서 그 단체장이 사무의 전반적인 부분들을 담당하고 있죠. 자, 그러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와 권한, 역할
몇 가지가 있을까요?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자치사무가 있고요. 그리고 단위 위임 사무가 있고요. 그리고 기관 위임 사무가 있습니다. 먼저 자치사무는요, 중앙정부의 간섭 없이 지방자치단체가 임의로 결정하는 사무, 그 중에는요 자치법이 있고요, 또 자치조례가 있습니다. 또 자치조례권이 있고요, 지방행정권, 재산권 관리권이 있고요, 또 지방재원 확보하는 보통 지방세라고 그러죠. 취득세, 주민세, 자산세, 자동차세, 또 담배세세, 또 토지 종합토지세. 여러분 또 국세는 어떤 게 있을까요? 국세는 소득세 대표적으로요. 그리고 법인세가 있고요, 부가가치세가 있습니다. 자, 둘째, 그리고 단체 위임 사무 어떤 게 있을까요? 결국 국가의 사무를 위임받아서 처리하는 사무인데요, 지방자치단체가 관여해서 비용도 국가와 자치단체가 공동으로 부담하는 겁니다. 일명 매칭 사업이라고 하죠. 복지 사무가 있고요, 보건소서, 그다음에 재해 구호 사업,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기관 위임 사무, 국가 의무 사무를 지방자치단체가 간섭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이 아닌 국고 부담으로 자치단체 위임 사무입니다. 자, 그렇다면 지방자치단체장의 지위, 권한, 사무는 어떤 게 있을까요? 먼저 지방자치단체장의 지위. 지방자치단체장은요, 지방단체장을 대표하고 또 대외적으로 공법상 또한 사법상 모든 소송에 있어서 대표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권한은요, 이런 말 많이들 하죠. 지방단체장이 의회보다 권한이 세다. 예, 그 예가 어떤 게 있냐면요, 의회 운영에 관한 걸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임시의회 소집권이 있고요, 그리고 의회 의결에 관한 지방의회 의결의 발언권, 그러니까 발의권이죠. 그리고 재의회 요구권이 있습니다. 그리고 선결 처분권이 있는데요, 이 부분은 주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가 있을 때, 필요했을 때, 긴급할 때 선결 처리권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권에서 보면요, 규칙 제정권과 관리 집행권, 그리고 임명권 및 지휘, 감독권을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방자치단체장은요,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권한을 갖고 있는 지방자치장이 장애인 관련 사무 가장급 이상을 개방형으로 임명하자는 취지입니다. 자, 그러고요, 대표적으로 대한민국에서 제일 먼저 장애인을 과장을 임명한 곳이 있습니다. 바로 제주도인데요. 제주도가요, 서기관급 이상, 4급 이상을 장애인 당사자로 임명했습니다. 근거는요, 아까도 제가 처음에 잠깐 얘기했는데, 기본적으로 공무원의 전문성과 경쟁력 제고에서 개방형 임명제를 도입을 했고요, 실제적으로 대통령령 그리고 행정안전부 자치 관련 개방 운영 지침에도 있습니다. 그리고요, 제주자치도에서는요 2년마다 심사를 합니다. 그래서 최대 5년까지 개방형으로 임명이 되면 근무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실제적으로 서울시와 그러면 제주도 자치단체 과장의 권한과 정결권은 어떻게 돼 있을까요? 요 아래 글씨 잠깐 보시면요, 먼저 제주도 좀 보겠습니다. 제주도는요, 사무가 53개가 있는데 그 중에 30개 사무를 과장이 정결합니다. 거의 86%입니다. 그리고 서울시를 한번 보겠습니다. 서울시 장애인복지 정책과 26개 사업이 있는데요, 그 중에 21개를 과장이 정결합니다. 거의 81%입니다. 그리고 장애인 자립지원과 33개의 단위 사업이 있는데요, 그 중에 30개를 과장이 정결합니다. 거의 91%입니다. 이래서 우리 장애계에서는요, 장애인 담당 과장급 이상을 개방형으로 임명하자는 겁니다. 자, 그러면 국가보조금 좀 보겠습니다. 국가보조금은 이걸 보기 전에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자립도를 보면 대부분 열악하다고 합니다. 서울이 한 90%를 좀 넘고 있는데요, 서울 빼고는 다 그렇죠. 그래서 국가 외에는 지방자치단체는 재정 자립도가 약하기 때문에 국가보조금 그리고 교부금, 이 두 가지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 두 가지로 어떤 걸 갖고 있냐면요, 기초연금, 기초아동수당지급, 그다음에 의료급여, 그다음에 생계급여, 영유아 보육지원, 그리고 일자리 안전지원, 그다음에 주거비용, 그다음에 가정양육수당, 장애인연금,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취업성공 패키지 지원 등 다양하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국고보조금이 변한 걸 좀 보겠습니다. 국고보조금. 예. 뭐 2014년부터 쭉 왔는데요. 2020년도 걸 한번 보겠습니다. 2020년도 보면 2020년도 국가 예산이 몇 조인가요? 512조인데요. 2020년도 국고보조금을 보면요. 합하면 85조 원입니다. 이렇게 국가 보조가 내려가고 있고요. 실제적으로 그거를 집행하는 게 아까 얘기했죠. 예. 자치사무도 있고요. 위인사무도 있고요. 그래서 지방자치단체가 국고 보조를 받고도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과 업무를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편은요. 지금 우리 그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은 오른쪽 편은요. 국민들의 세금을 내면 지방자치단체 정부에 얼마 정도 예산이 내려가고, 그리고 국가 보조는 국가 예산은 어떻게 짜여 있고, 이거는 2017년도 예산입니다. 이거 참고를 해봐주시고요. 그 다음에 그 옆에 있는 예산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2020년도 지방자치단체 장애인과의 예산을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자립지원과, 예, 여기는 이제 우리 서울시인데요. 서울시가 두 개를 합치면요 얼마 되는지 아세요? 빨리 계산해 보세요. 이 표를 보시면 1조 226억입니다. 장애인 두 과가요. 서울시의 예산이. 그리고요 경기도는 7,177억입니다. 그리고 제주도는 404억입니다. 제주도만 맞았습니다. 네. 자, 이 도 예산인데 서귀포 예산까지 합치면 더 된다고 합니다. 자, 이래서 장애인 예산이 이렇게 많다는 거를 여러분들이 좀 아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왜 우리가 개방형으로 장애인 과장급 이상을 임용하자고 주장하는 것은 아까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거의 90% 가까이 정결권을 갖고 있고요. 예산이 이렇게 많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장애인 과장을 개방형으로 임명하게 되면 그게 결국 우리 장애인들의 삶의 변화를 준다고 저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끝으로 결론입니다. 앞으로요 이 계획을, 이 토론을 위해서 앞으로 우리가 추진할 계획은요 어떻게 실현될 거냐면 개방형 장애인 당사자 임명을 위한 추진위원회를 만들 겁니다. 오늘 여기 토론을 하고 계시는 뭐 장애인 부모연대 윤성술 대표님이라든지 장애인 척수협회 이찬호 총장이라든지 또 한국지체장애인협회, 교통장애인협회, 많은 그 협회들이 같이 해서 위원회를 만들고요, 추진위원회를 만들고, 그리고 어떤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많은 곳에 장애인을 할 경우 인재가 어떻게 수급할 거냐. 그래서 인재 양성을 위한 학점제를 만들어서요 사이버 대학과 연결해 가지고 꾸준한 장애 인재를 육성할 겁니다. 오늘 결론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제 주제 발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우리 유튜브 보시는 분은요. 제가 이제 그거 얘기한답니다. 교수님. 교수님이 자작이신데 갑자기 제가 또 이렇게 여기 사정을 좀 알아서 말씀드리는데 이제 세 분이 이제 유튜브로 다 연결하면 영상으로 다 연결돼 있다고 합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저기서 이제 큐사인 주면 바로 이제 들어올 텐데 이쪽부터 소개 좀 해주시죠.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른쪽부터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토론자로 우리가 5분을 모셨는데요. 우선 첫 번째 토론자로는 제 오른쪽에 모신 분인데요. 한국 척수장애인 협회 이찬호 사무총장님입니다.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그다음에 제 또 왼쪽에 계신 분입니다. 한국장애인 부모연대의 우리 윤종술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윤종술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또 그리고 온라인상으로 이렇게 또 저희들이 세 분의 토론자를 이제 모셨습니다. 멀리 계신 분부터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멀리 제주도 우리 제주 특별자치도의 장애인 복지과장님이시죠? 강석봉 과장님 만나서 반갑습니다. 인사해 주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다음에 세종특별자치시의 우리 보건복지부 장애인 권익지원과의 신용호 과장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과장님. 인사해 네, 주시죠. 안녕하세요. 신용호입니다. 특별한 도와 시위를 모셨네요, 그러죠? 그다음에 이제 경기도입니다. 경기도의 도의회의 최종현 도의원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경기도연의 보건복지위원회 최종현 의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최종희 의원님은 장애인 당사자입니다. 아, 그러시군요.
오늘 이렇게 모시다 보니까 또 우리 윤종술 대표님은 뭐 부모 당사자시지만 네. 다 장애인 당사자분들만 오늘은 이렇게 함께 해주신 것 같습니다. 아까 박마루 사무총장, 박마루 사무총장님의 발제가 있었는데요. 뭐 다 아시는 것처럼 이제 발제도 나왔지만 우리나라에 이제 개방형 직위자라는 것이 도입된 것은 1999년부터 국가공무원법이 이제 개정되면서 도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중앙공무원 중심으로 실시되다가 2001년부터 이제 대통령령을 제정하면서 지방 공무원에도 총 정원의 10% 범위 내에서 이렇게 개방형 직위제를 시행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지요. 그래서 사실 중앙 공무원은 많이 활성화가 되어 있는 편인데 아직 지방 공무원에서는 그렇게 활성화가 되어 있지 않지 않은가 싶습니다. 특히 장애인 분야는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저희들이 관심을 갖고 논의를 해야 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토론자로는 순서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멀리 계시는 또 우리 개방형 직위제를 가장 먼저 실시한 제주 특별자치도죠. 거기에서 현장의 당사자 이야기를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강석봉 과장님을 첫 번째 토론자로 모시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전국 장애인 부모연대의 윤종술 대표님. 그다음에 세 번째는 순서가 두 번째는 최종현 도의원님이 발표해 주시고요. 세 번째는 이제 윤종솔 대표님, 네 번째는 이찬우 총장님, 마지막으로 보건복지부의 신용호 과장님 이런 순서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토론 시간은 10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토론자로 우리 강석봉 과장님 참여해 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제2특별자치도 장애인복지과장 강석봉입니다. 오늘 당사자 개방직 공무원 임명추진 토론회를 위해 뜻깊은 자리를 마련해 주신 김낙환 회장님과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박마루 우리 사무총장께서 발제를 해주셨는데 잘 경청했고요. 오늘 토론과 맥을 함께할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와 또 장애 당사자 개방형 직위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엿볼 수 있는 내용들 중심으로 발제를 해주심에 감사를 드리고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오늘 토론회를 계기로 해서 정부라든가 지방자치단체 장애인 당사자 개방 직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이끌어내는 심도 있는 토론을 통해서 대안을 도출하고 또 새롭게 재설계하는 어떤 그런 시간이었으면 합니다. 사실 장애인 개방의 주기는 지방 선거 때마다 단골 메뉴로 이제 장애인 단체 등에서 지속적으로 요구를 했었죠. 그리고 출마자들은 각자 선거에 전에는 이제 사실 이상하리만치 적극적이죠. 또 모든 요구를 관찰하겠다고 아주 관대하게 이제 비춰질 정도인데 결과는 어떻습니까? 선거 종료 이후에 장애 개방 직위 관련 당선된 어떤 단체장도 관심 1도 없는 빌공짜 공약이 되는 게 현실입니다. 그 자리는 지금까지 기존 공무원으로 채웠을 뿐이죠. 우리 장애 당사자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조차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사실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장 의지에 따라서 장애 개방형 직위 확대가 가능한 게 아닐까요? 한데 의지 부족을 말씀을 드려야 될지 아니면 장애인에 대한 인식 무지를 탓을 해야 될지 참으로 아쉬운 결말을 이제 보게 됩니다. 정부의 장애 당사자 개방직 공무원은 보건복지부 권익증진과장 우리 신용호 과장님이죠. 그다음에 문체부의 국립중앙도서관장 그리고 장애인 체육과장직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선임되지 않는 직위에 대해서는 우리 장애계에서 더 많은 노력과 액션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사실 전국 장애인 등록자가 7월 말 현재 한 262만 명 정도라 그러죠. 근데 정부 부처의 장애 당사자 개방직의 경우에 한 3개 정도, 또 17개 시도에 장애인 당사자 개방직 공무원은 지금 하나입니다. 우리나라 장애인복지 척도를 가름할 수 있는 중대한 문제라고 진단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2018년 7월 제주특별자치도 원희룡 지사 민선 7기가 출범을 했습니다. 그리고 8월에
그 행정 조직이 개편되면서 노인 장애인 복지과에서 장애인 복지과로 분리 독립 직제 신설이 되었습니다. 그의 원희룡 지사께서 그 첫 시도로 17개 지자체 중 제주도 유일하게 개방직이 공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2018년 9월 민간 복지 전문가 장애 당사자를 그 사급 서기관 장애인 복지과장으로 임명을 하게 된 거죠. 물론 그 보건복지 여성국장인 경우도 개방직으로 임명한 사례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 수장인 도지사가 사실 그 새로운 길이죠. 또 한 번도 가보지 않는 그런 길을 선택할 시에는 심층적으로 우려하는 고민이 많았었겠죠. 그럼에도 원희룡 지사께서 그 과감하게 장애 당사자를 서기관으로 임명한 것 자체가 매우 이례적이고 전국 지자체 입장에서 보면 선도적인 행정을 펼치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원희룡 지사님 입장에서 본다면 결코 이런 결단을 내리기가 쉽지는 않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각 기존 공무원들 사실 눈치도 봐야 되고 또 첫 임명에 따른 잘못된 선택에 대한 부담감도 쉽지 않을 걸로 생각이 듭니다. 물론 개인적으로 저도 한 22년간 그 장애인 단체라든가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장, 그리고 발달장애인 지원센터장, 또 장애인 복지관장, 또 대학교의 그 사회복지과 겸임교수도 했지만 사실 그 개방형 직위 공모를 서류를 제출하면서 조금 이제 우려도 있었고 두려움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기존 공무원들과의 어떤 그런 경쟁도 해야 되고 또 제도권 내에서 원만하게 행정 업무를 수행하지 못할 시 사실 저로 인해서 이제 차기의 어떤 그 장애인 복지과장 선임 시도 어렵사리 만들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물거품이 되고 또 제주 지역이란 조그만 울타리 내에서 그 모든 비난을 감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대한 어떤 두려움도 있었습니다. 여튼 2018년 10월에 장애 당사자로서 공무원 조직에 재직할 수 있는 기회는 개인 장애인 당사자 입장에서 매우 영광스럽죠. 또한 밤낮으로 장애인 복지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우리 장애인 복지과 공무원들에게도 매우 감사하고 무한한 신뢰를 갖고 있으며 소중한 행정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의미를 부여한다면 행정의 장애 당사자 진출로 공무원 조직에서 그 장애인에 대한 새로운 인식 전환이 있겠죠. 또 사회적 편견을 일부 제거할 수 있다는 거, 물론 소소할 수 있으나 의미가 큰 거라고 좀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그 공직 내부에서 장애 당사자의 입장으로 제대로 된 정책 또 집행이 가능한 게 아닐까요? 사실 이전과 달라진 전혀 다른 문제가 아니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예전 복지 현장에 저도 민간인으로 있었지만 공무원 조직에 대한 여러 가지 불신이 많았었습니다. 특히 우리 그 장애인 단체 계신 분들도 대부분 동의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장애 관련 정책과 예산을 정할 때 또 우리 삶과 직결되는 어떤 그런 결정이지 않습니까? 근데 장애 당사자를 배제하고 행정 입장에서 결정되는 것은 분명 문제 있다라고 늘 불만스러운 일 중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개방형 취지에 맞춰서 현재 공무원 사고의 어떤 한계를 깨는 일도 장애 당사자로서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2년 동안 그 직책의 무게감에 대한 역량을 높이고자 많은 어떤 고민도 있었고요. 또 기존 공무원들 틈새에서 치열하게 또 살아왔고 현재 진행형입니다. 9월 말이면 제가 공무원으로서 2년이 임기가 끝납니다. 물론 연장이 됐고요. 또 행정 전문가로서 꾸준히 활동했던 다양한 사례들 보이지 않는 힘이 되었고 현직에서 다양한 사업 추진과 그로 인해서 행정에 녹아들 수 있는 건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실 장애인 복지 당사자 입장에서 개방직 자리에 적임자를 찾지 못한다는 어떤 말들을 합니다. 그 자리는 기존 공무원으로 이제 채워질 걱정과 우려가 있죠. 이는 장애인 복지의 후퇴입니다. 중대한 후퇴고 다수의 장애인들이 꿈을 품고 도전을 하지만 정책 결정자들이 횡포, 표현이 좀 셌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정책 결정자들에 의한 뜻을 펼치지 못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사실 장애인 개방형 직위는 정부, 지자체, 장애인 단체 등이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선에서 정리되어야 할 듯 싶습니다. 그래야 장애인들에게 정치 참여라든가 사회 참여 특히 촉진할 수 있는 능력을 극대화할 수 있는 어떤 기회로 삼아야 할 듯 싶습니다.
사실 정책 결정자들 일부는 장애 개방직을 공모하는 경우 사실 기존 공무원들의 어떤 자격을 잣대로 해서 행정 업무를 판단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장애인들의 역량이 없다는 결론을 내리는 착오를 빈번하게 자행하게 되는 겁니다. 정부나 지자체에서 그 장애인 임용 기준을 기피하고자 하는 경우는 형식적으로 기회를 준다고 하죠. 사실 이것도 위장 아닌가요? 이 부분도 좀 편의성이 쓸 수 있겠지만 실상은 해당자가 없어 기존 공무원들의 자리로 만들어버리는 고도의 눈가림 전략이 아닌가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사실 그 장애인 개방직으로 해서 임용을 결정했다 그러면 관련 업무에 대해서 잘 파악하고 있는지 또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지 또 당사자라든가 장애인 단체 등과 소통을 제대로 가능한지 또 개인적으로 또 한 가지 추가한다면 관련 업무 경험이 좀 풍부한 인물이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장애 당사자들은 자신이 경험상 어렵사리 도전을 하지만 대다수 좌절을 경험하게 되죠. 더욱이 복지 전문가로서의 경력도 필요 없고요. 비장애인 공무원들과 동등한 능력을 요구하는 것은 공무원 자리를 민간인에게 쉽게 내줄 수 없다는 것과 다름이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2022년도에 대통령 선거와 지방 선거가 있습니다. 사실 선거를 통해서 장애인 당사자가 의의로 진입하는 것, 공무원 조직이란 제도권에 진입할 수 있다면 지금까지와 전혀 다른 장애인 정책을 제시할 수 있고 새롭게 설계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 또한 민간 현장 복지 전문가로서 꾸준히 활동했던 다양한 사례들이 지난 2년간 장애인 복지 과장으로서 어떤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나름 도움이 됐다고 생각이 듭니다. 결코 그 장애 당사자들이 공무원들의 행정 울타리는 그리 높지 않다는 겁니다. 나름 결론을 내릴 수 있고요. 또 우리 장애 당사자들 또한 충분히 도전해 본 자리라고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오늘 토론회를 통해서 장애 당사자가 개방형 공무원 직위 확대 요구의 필요성에 이제 공감을 하고요. 이를 통해서 장애 당사자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줄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하는 바람과 기대감으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예, 우리 강석봉 과장님 아주 그냥 쉬지 않고 하던 10여 분 동안 토론을 열띠게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예, 네. 그 제가 이게 토론회를 이거 시작하면서 저도 이게 온라인으로 이렇게 중계하면서 하는 토론회 처음이거든요. 네. 수많은 토론회에 제가 참여를 해서 참 많은 좌장을 했는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이 토론회에서 좌장 소개를 안 해서 예, 그러네요. 예. 바로 우주영 이제- 교수님입니다. 이거 제가 소개해야 되는데 예, 반갑습니다. 저 뒤늦게 소개를 올립니다. 저는 오늘 좌장을 맡은 나사렛 대학교의 우주영 교수입니다. 오늘 이 토론회가 굉장히 열띤 것 같아요. 첫 번째 토론자께서 아주 그냥 현장의 생생한 경험과 또 이게 당위성을 잘 설명해 주신 것 같습니다. 사실 이게 3시 반까지 지금 예정되어 있는데 플로에 별도의 우리가 토론할 시간은 없어요. 그래서 아마 토론자들끼리 좀 자유 토론을 같이 가미하면서 이제 이게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혹시 첫 번째 토론해 주신 우리 강석봉 과장님께 질문하실 부분이 있으시면 뭐 네. 한두 개 정도면 질문을 받고 넘어가겠습니다. 저부터 좀 예, 할게요. 이제 강석봉 과장님하고도 이렇게 소통도 좀 하고 있는데 저기 혹시 공무원 순환 보직에 있어서 저기 개방형으로 과장으로 가셨잖아요. 직무 네. 능력 테스트를 받았나요? 지난 8월 제가 9월 말에 이제 그 2년 임기가 이제 종료가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연장 관련해서 이제 그 평가를 받죠. 평가를 받고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연장이 된 경우입니다. 네. 그럼 연장이 된 거예요? 예. 축하드립니다. 예, 아까 확정됐다고. 네, 예, 아까 예, 얘기했는데 예. 좋은 사례가 지금 세워지고 있습니다. 예. 자, 그러면 그 또 한 가지 제가 예.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그 좀 전에 우리 그 제주도 장애인 복지 예산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네. 지금 제주도가 이제 도하고 이제 양행정시가 있는데 예산이 지금 400억 정도 되는데 이제 통 합치면 한 1,600억 5,200만 원 정도라고 이제 정정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제주도 예산은 404억이고 서귀포하고 그다음에 제주시. 제주시 다 합치면 1,000억이라는 예, 거죠? 1,600억 1,600억. 5,200만 원. 네. 예. 네. 그러니까 두 개 행정시와 도 예산 합치면
네. 그렇다 예,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제가 예. 주제 발표할 장애인 때는 복지. 제주도 예산만 했습니다. 장애인 예산만. 잘 알겠습니다. 예, 적지 않은 예산이네요. 예. 네. 자, 그러면 시간 관계상 두 번째 토론자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토론자는 경기도의 도의회에서 우리 장애인 복지를 위해서 애쓰고 계시는 최종현 의원님을 모시겠습니다. 예, 부탁드립니다. 예. 네, 안녕하십니까. 경기도 보건복지위원회 최종현 의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토론을 주최해 주신 김낙한 총연합 회장님과 토론자분께 먼저 감사드립니다. 우리 제주도의 강석봉 과장님의 말씀을 듣다 보니까 경기도가 부러움의 대상이 제주도인 것 같습니다. 경기도도 앞으로 이렇게 잘 될 수 있을 거 생각하면서 제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은 민주화의 진정과 함께 각 분야에서 개방성과 전문성, 참여성이 지속적으로 강조되고 있습니다. 공직 분야에서도 민간의 전문 인력을 활용한 정책 개발과 현장의 소통 강화를 통해 경쟁력과 효율성을 높이는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장애인 당사자가 공직자로서 일하면서 공공과 민간의 매개자 역할을 수행한 것은 단순히 한 개인이 공부하는 직업을 가지고 넘어 많은 의미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장애인 당사자로서 장애인들과 겪고 느끼고 필요하는 것은 누구보다 잘하는 것이 공직 내부의 간부 공무원이라며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고 장애인 복지를 실천하는 것이 특별한 배려나 외적인 일에 대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민간의 전문성을 살리고 사회 통합의 관점에서 자연스럽고 당연한 일이 되어야 하는 것 되는데 현재 우리 사정은 그렇지 못한 것이 좀 안타깝습니다. 무엇보다 장애인들이 원하는 것은 장애인이 가장 잘한다는 점에서 공직에 대한 장애인명은 대폭적이고 지속적으로 확대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장애인의 개방직 공무원명은 장애인 당사주의를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설명 우리 박마루 대표님께서 잘 해주셨고요. 장애인 공무원은 비장애인에 비해 당사자로서 장애인을 더 잘 대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복잡 다양한 현대 사회는 교통사고나 산업재해 이런 여러 가지 원인에서 선천적 장애 못지않게 후천적 장애를 입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기치 못하게 누구나 장애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이고 장애인이 살기 좋은 사회가 비장애인도 살기 좋은 사회라는 것을 우리 모두 함께 정책을 만들면서 바꿔야 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장애인 당사주의는 장애인뿐 아니라 사회 구성원 모두를 행복하게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장애인들 사회 진출이 각 분야에서 확대되고 있지만 이제 부족한 실정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정치권을 비롯해 중앙정부, 지방정부에서 장애인 당사자 활동도 만족할 만한 수준이 보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정치권도 마찬가지죠. 21대 국회에서 5명의 장애인 국회의원이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중앙부에서도 아까 우리 신영호 장애인 전익진입과장님과 문화체육관광부 과장님 등 두 분이 계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방정부에서는 유일하게 제주도만 우리 강석봉 장애인복지과장이 과장님께서 근무하고 계신 게 참 부럽습니다. 중앙정부에서 실천 중인 장애인 당사자 개방의 임명은 주민과 밀접한 현장에서 행정을 실천하는 지방정부의 대다수가 외면하고 있는 심각한 상황으로 받아들여집니다. 장애 등급제의 단계적 폐지 이후 중앙정부는 장애인 정책의 많은 부분이 지방정부로 이양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 장애인 정책도 커뮤니티 케어 등 중요한 과제가 많이 산적해 있는데 지방정부의 역할도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정책과 시대적 환경 변화에 따라 지역사회 중심의 맞춤형 개발된 서비스, 생활 밀착형 서비스가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것입니다. 컴퓨터 게임 성공적 추진에서는 지역의 다양한 자원을 발굴하고 연계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데 지역 장애인 복지 현장을 잘하는 전문가가 역할이 성공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전문적 인적 자원 활용은 현장 전문가의 개방형 임명을 통해서 가능한 점에서 장애인 전문가의 개방직 임명은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방정부에서 장애인 정책을 직접 다루는 부서마저 장애인 당사자 전문가를 임명하지 않는 것은 아쉬움과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장애인 정책의 특성은 선정성과 장애인 감수성이 요구되는 업무의 복잡성과 전문성이 요구됩니다. 장애인 당사 입장에서 정책을 개발하고 현장과 유기적 소통할 수 있는 전문성이 요구되는 것입니다. 이런 특징으로 장애인 당사 현장 전문가의 개방직 임명에 대한 당위성과 필요성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이제 장애인 당사의 지방자치단체의 분야의 간부급 임용 개방직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주도 우리 강석봉 과장님의 용사례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장애인복지 업무를 총괄하고
성공적인 업무 수행할 수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장애인 당사짐에서 전문가로 간부 공무원의 진출은 사회적 편견을 해소하고 공직 내부에 장애인 당사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창구 역할을 하며 개방직 취재도 맞게 공무원식 사고의 한계를 깨는 역할도 수행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장애인 당사자가 공무원으로서 현장 의견을 어려움을 해소하는 전달 통로이자 민간의 공동 매개자 역할을 수행한 것은 장애인 입장에서는 장애인 욕구를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자신의 목소리를 대변한 점에서 행정에 대한 신뢰성과 만족도를 높인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 장애인 당사자는 장애인 관련 정책과 예산 확보 과정에서 장애인 입장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점에서 불필요하게 발생할 수 있는 갈등과 행정력 낭비 소요도 줄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장애인 복지 현장 전문가의 간부 공무원으로서 직접적인 역할 수행 현장에서 습득한 경험들은 행정에 직접 반영할 뿐 아니라 각종 장애인 기관과 단체와도 원활한 소통과 구조를 만들 수 있다는 점에서 다양한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입니다. 장애인 당사자 과장은 의회와 관계에서 전문성을 바탕으로 정책 예산 수립 단계에서 사전에 의원들과 충분히 논의와 소통을 통해 장애인 당사자 입장을 반영하고 중요한 현안에 대해서는 당사자 입장에서 제안을 제시할 수 있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또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저는 여러 가지 법에서 장애인 당사자를 임명할 수 있는 근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아까 박마루 대표님께서 잘 설명해 주셨기 때문에 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여러 가지 장애인 법에도 제도의 기반을 부족하거나 문제가 없는 상태는 아닙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 간부 공무원의 개방직 임명에 대한 의지와 실천이 못 미치고 있을 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경기도의 경우에도 복지정책과의 복지정책 자문관이 임기제 5급 상당의 민간 전문역이 일하고 있을 뿐인데 장애인 복지과는 개방직 공무원도 없는 상태입니다. 국민소득 3만 달러의 시대를 접어들면서 대다수 장애인들은 빈곤과 차별 등 열악한 환경에 처해 있으며 경기도는 예외가 아니라고 할 수 없습니다. 장애인 당사자주의 이념과 정신을 바탕으로 당사자들이 지방자치단체 간부 공무원을 참여하여 장애인 관련 정책, 인권, 권리, 예산 확보 등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관심과 의지에 달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방자치가 적극적으로 열린 자세로 개방직 공무원임을 확대하고 이를 통해 장애인 삶과 질을 높이고 사회 통합과 연대 의식을 강화하는 것은 장애인들만의 일이 아니라 사회 구성원이나 모두의 일이며 지속 가능한 공동체 조성에도 기여할 것입니다. 공무원의 개방의 명은 민간 전문 인력을 통한 공무원의 전문성과 경쟁력 확보, 물론 민간과 소통과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정책과 개발의 추진에 그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개방직위 및 공모직의 운영에 관한 법률을 보면 법규에 의하면 17개 광역단체장도 개방형으로 장애인 당사를 임명할 수 있습니다. 법적 근거를 충분히 갖은 만큼 지방단체의 의지에 따라 언제든지 시행할 수 있는 일인데 지금 현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더욱이 중앙정부에서 보건복지부와 문화체부 간부의 과장급 간부가 장애인 당사자의 행정 참여 영역을 발휘하겠다는 점에서 지방자치의 전향적이고 적극적인 자세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정책 개발 예산 수립은 일상생활과 직결된 것으로 장애인 당사자가 없는 상태에서 정책과 예산 결정은 큰 문제가 있습니다. 정책 예산 수립에서 당사의 현장 목소리가 반영될 때 완성도와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점에서 장애인 분야에도 예외일 수는 없습니다. 장애인 당사자가 공직의 주에 취해서 전문성을 살려 정책과 예산을 수립하고 현장의 원활한 소통을 매개한다면 장애인 정책의 장애인 정책도 수준을 높일 수 있는 장애인 복지 향상도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2020년 3월 장애인구는 262만, 경기도 등록장애인은 56만입니다. 전체 등록장애인의 경기도가 21%를 차지하고 있는 경기도가 차지하고 있지만 아직도 경기도에는 장애인 서비스 복지를 할 수 있는 권익을 나타낼 수 있는 저희 당사자 과장 임명되어 있지 못합니다. 경기도는 재난소득, 청년수당, 군입대, 청년 상해보험, 산후조리비 등 경기도 정책들 타 지방자치를 선도하고 있습니다. 최근 코로나19 재난사태에서 선제적으로 적극적으로 전국적 모범 사례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기도 이런 이상에 앞서 정책에도 불구하고 제주도에서 실천하고 있는 장애인 당사자, 장애인 복지과장 임명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상태입니다.
경기도의 도정 슬로건은 새로운 세상 공정한 경기입니다. 구현과 민선 7개 도전 핵심 가치인 공정, 평화, 복지를 만들기 위해서는 장애인 당사자의 개방임명은 시급하게 이루어질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경기도는 지금이라도 장애인 분야의 과장급 이상 간부 공무원을 개방형 당사로 적극 임명할 것을 저는 항상 요청하고 있는데 아직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습니다. 한편 이번에 장애인 단체 총연합회에서 장애인 단체들과 개방형 당사 임명을 위한 추진을 만들고 지속적으로 공매장을 마련하는 것은 크나큰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들은 정치권에서 관심을 갈 수 있도록 2020년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후보들 공약을 채택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고 앞으로 향후에 장애인 당사의 개방임에도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장애인은 차별이 되지 않는 사회가 평등하고 서로 존중받고 살긴 좋으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중요한 방법 중 하나가 공직 개방형 당사자 임명이라고 생각합니다. 경기도는 복지를 중요한 도정 가치로 하나로 삼고 다양한 복지 정책을 개발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선정 정책이 대한민국의 표준 모델이 되고 있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 이때 장애인 사무의 당사자 개방형 임명도 경기도가 선도해 줄 것을 저도 경기도에 요청하면서 경기도를 시작으로 전국 17개 광역도시가 또 시작 전국의 기초단체 모두가 장애인 당사자 개방 임명이 짓도록 함께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예, 우리 최정현 의원님, 예, 감사합니다. 우리 최정현 의원님이 장애인 당사자 의원님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예, 예, 우리 당사자 의원님으로서 우리 경기도에 그동안 계속 이런 개방형 직위제를 요구해 오셨다고 그랬는데 오늘 특별히 이 토론회에 참석하신 게 굉장히 의미가 클 것 같습니다. 예, 경기도는 사실 17개 광역시도 중에 인구가 가장 많은 도 아닙니까? 네, 1,370만 가장 많죠. 예, 그러니까 네, 가장 네. 큰 지방자치단체죠.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네, 네, 그렇습니다. 제일 어떻게 보면 인구로 보나 면적으로 보나 으뜸가는 그런 가장 지방자치단체인데 사실 제주도한테 이제 이런 스타트의 기회를 놓쳤지만 그렇습니다. 경기도가 향후에 이것을 주도하면 큰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최종현 의원님 이 일에 앞장서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응원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요. 예. 네. 근데 제가 예. 조금 우리 이거 주제 발표를 하면서 자료를 준비하면서 최정현 의원님하고 소통 좀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아쉬움도 있지만 예. 이재명 도지사에게 적극적으로 얘기하실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예, 저희들도 옆에서 같이 응원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네. 그렇게 꼭 해주십시오. 제가 지금 그 보건복지위원회 지금 전반기 후반기 또 같이 있는데 예. 저희 장애인과장이 거의 6개월에서 1년을 넘긴 적이 없습니다. 그러다 그렇군요. 보니까 예. 정책의 일관성이라든가 네. 정책 방향, 그다음에 정책이 새로운 뭐 뉴 정책 같은 것들은 상당히 좀 딜레이가 되고 있어요. 그런 부분들에서 좀 장애인 당사자 과장의 저희가 임명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네. 하여튼 이번에 같이 한번 힘을 모아서 추진해 보죠. 예. 네, 감사드립니다. 예. 자, 그러면 혹시 뭐 우리 플로어에 계신 분 중에 질문하실 거 있으시면 없으시면 나중에 또 기회를 드릴 테니까요. 세 번째 토론자를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토론자는 오늘 여기 함께 자리하신 분 한국장애인 부모연대 윤종술 대표십니다. 우리 장애인 부모 당사자 조직인데 부모 조직에서 정말 열심히 활동하고 계시는 우리 윤종술 대표님 오늘 이 자리에 바쁜 와중에도 이렇게 나오셨습니다. 자, 우리 박수는 이렇게 각자 이렇게 응원하면서 모시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소개받은 전국 장애인 부모연대 윤종술 대표라고 합니다. 우선 이런 귀한 또 토론 자리를 만들어 주셔서 특히 그 박마루 총장님께서 이런 발제를 해주시고 또 이렇게 기회를 가져서 개방형 특히 당사자 중심의 개방형 임용에 대한 토론을 가지게 된 것을 토론자 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뜻깊게 생각하고요.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은 지방분권 지방자치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지방분권의 지방자치의 가장 기본은 주민이 직접 참여해서 주민이 직접 결정하고 또 주민이 직접 제안하고 그 과정을 만들어가는 게 주민이 직접 이용하는 데 가장 큰 핵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각 17개 시도나 기초단체에서 일어나는 많은 지방분권과 지방자치의 사무들을 보면
대부분 다 주민들이 결정하는 과정이 있는데요. 한국은 지방분권이라 하면서 아직까지 중앙에 집중을 가지고 있는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의 임용이라든지 또 많은 사무들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책무로 규정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박마루 사무총장님의 발제를 보면 많은 내용들이 특히 개방형 임용에 관한 내용들은 10% 이내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의 결정을 하도록 그렇게 법률로서 또 지침으로서 만들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직까지 행정중심의 사고, 또 관중심의 사고, 또 지방자치단체가 일어나는 많은들이 주민과 함께하지 못하고 결정 과정과 참여 과정을 함께하지 못하고 관중심의 주도적인 사고가 있는 게 한국 사회의 고질적인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싶고요. 지방분권 시대에 지방자치단체장의 주민의 투표로서 뽑는다면 당연히 일어나는 사무도 주민들이 결정하고 참여해야 되겠죠. 당연히 그 결정 과정도 입안 과정도 주민이 참여하는, 그리고 장애인 분야에서는 당연히 장애인 당사자가 참여해서 결정하는, 이제는 참여 정도가 아니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는 결정 과정에서 당사자가 참여해서 만들어내고 당사자 입장에서 이해하고 당사주의에서 생각하고, 그래서 당사자의 내용들을 삶의 질들을 보장하는 정책이 결정되어야 된다라는 게 이 사실은 개방적 임용의 핵심인 것 같습니다. 여태까지는 행정 중심에 저도 이 활동을 한 20년 했는데요. 이 활동하면서 관과 민간 장애인 단체와의 관계 형성 과정에서 상당히 이제 고질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조금 전에 경기도의 의원님께서 토론한 내용처럼 6개월과 1년 사이에 과적 사무관이나 과장님들이 대부분 이렇게 이직을 다른 데로 발령을 계속 받죠. 그리고 장애인 부서는 6개월 1년이라는 표현은 그냥 지나가는 부서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사회복지 전문직이 아닌 대부분의 행정직, 그것도 심지어는 전산직, 회계직 이런 분야 분들이 승진을 위해서 왔다 가는 자리로 전략해가 있습니다. 이런 사항들을 볼 때 충분히 장애 당사자를 사무를 담당하는 담당 사무관 이상직들은 당연히 이제 중요한 당사자주의에 입각한 사실은 이 충분한 공감이 형성되는, 그리고 충분히 그분들의 생각을 이해하는 감수성이 있어야 될 걸 보여집니다. 아니 전산직 회계직에서 물론 잘할 수는 있겠지만 이 감수성에 있어서 장애 영역이 굉장히 포괄적이지 않습니까? 인지적 손상부터 신체적 장애까지 내부 장애까지 굉장히 다양한데 15개 장애 영역이 굉장히 다양한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이 감수성이 부족하면 충분히 그분들과의 대화나 그분들과의 생각들을 접목하고 정책에 결정하는데 상당히 부족한 걸 보여집니다. 제가 이 활동을 하면서 굉장히 안타까운 부 하나는요. 아까 경기도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열심히 이제 설득합니다. 이 사실은 장애의 특성과 감수성을 막 이해시킵니다. 한 6개월, 1년 이해시키게 나면 발령이 나 가버립니다. 되게 안타까운 현실들입니다. 아니 조금 이제 이해돼 가지고 이제 발달 장애는 어떤 능력인지, 자폐성 장애는 어떤 능력인지 조금 이해돼서 이제 정책을 이해하려고 정책 입안에 도움이 되려고 그러면 또 발령이 나버립니다. 다시 원점에서 시작해야 됩니다. 이런 것을 볼 때 시간의 문제도 있겠지만 우선 장애를 이해하는 감수성이 턱없이 부족하다라는 게 핵심적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를 볼 때 사실은 이제 관과 민간 단체의 관계 형성입니다. 파트너십을 인정해주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은 집단 민원이 발생하고 고질적인 투쟁이 일어나고 막 이런 거죠. 그래서 사실 이는 어떤 체계적인 형식적인 아닌 실제 일어나는 민간 거버넌스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우리는 민간 협의체 아니면 복지 협의체 이런 형식적인 1년에 한두 번 회의하는 형식체로 전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의 괜찮은 제안들을 충분히 검증하는 과정을 거쳐서 정책 입안하는 과정들이 필요한데요. 이 과정들이 형식에 그친다는 거죠. 그렇다 보면 이제 특히나 결정하는 과장이나 국장이나 이런 라인에서 장애 감수성이 부족하고 분야별로 이해도가 부족하다 보니 사실은 좀 나쁘게 얘기하면 저희가 투쟁하는 단체들은 이렇게 발언하기가 좀 의외로 쉽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또 순한 단체들은 또 합리적인 단체들은 저희가 합리적이 않다는 거 아닙니다. 저희는 굉장히 합리적으로 이야기하는 거고요. 투쟁도 합리적으로 합니다. 이럴 때는 또 대화가 의외로 잘 되고요. 이런 관에 대한 문화를 고질적인 문화가 사실은 당사자주의에 입각해서 이해하지 못하는 사실은 이 감수성이 부족해서 일어나지 않을까. 그리고
충분히 행정에 있어서 민간과 구분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이런 정책들이나 제도를 잘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뭐 투쟁한다고 벽을 친다든지 이런 과정들이 우리 사회에 고질적으로 문제를 안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주도의 개방형을 이렇게 시행하는 모습들이나 경기도 의원님이 오늘 토론한 여러 가지 내용들을 보면 실제로 단체장의 마인드에 따라서 그 지역에 사는 장애인들의 삶의 질이 완전히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뭐 예산의 문제를 떠났어요. 실질적으로 그 접근하는 감수성 마인드 단체장의 생각에 따라서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나 특히 장애인, 사회적 약자란 장애인이나 많은 분들의 삶이 달라지니까요. 이제는 주민자치 시대에 지방자치 시대에 맞게 주민의 의사결정 구조, 의사 참여 구조 이런 것들을 조금 더 명확하게 10% 범위 내에서 해라라는 행정안전부의 지침을 보다시피 결정할 수 있다라는 것은 충분히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주민들의 정책을 결정하는 과정에 입안하는 과정에서 참여해라는 겁니다. 그렇다 보면 이제는 저는 조금 더 진일보하게 이렇게 제안하고 싶은데요. 우리가 늘 뭐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를 한다든지 이렇게 할 때 제안을 하고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하겠다고 하고 이후에 뭐 불공짜 공약에 뭐 허덕이고 마는 거죠. 그래서 어느 지자체 단체장은 지켰다 안 지켰다 뭐 논쟁도 하고 막 그러는데요. 이제는 이런 것이 아니고 조금 더 행동하면 좋겠습니다. 뭐 2년 뒤에 지방자치단체 선거가 있다 그러는데요. 그때까지 기다릴 이유가 없을 것 같습니다. 저는 당장 이는 충분히 법에도 있고 지침에도 있는 내용들이라면 충분히 장애인 관련 단체들이 나서서 이제는 조금 더 우리의 문제를 더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소해야 된다 봅니다. 그래서 어쨌든 뭐 새로운 협의체를 만들어서 또 지자체에 충분히 제한할 수 있는 구조, 저희 부모연대라면 이렇게 할 것 같습니다. 저희는 바로 성명을 내고요. 바로 기자회견에 들어가서 지방자치단체, 특히 광역단체장과 면담을 요구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바로 내년에 조직 개편 때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라. 그래서 검토 작업을 해라. 그리고 필요하다면 연구 용역도 해라. 이렇게 다양한 분야에 직접 사실은 지방자치단체 결정에 있어서 많은 뭐 자문이나 많은 제도들을 검토하겠지만 충분히 이미 이거는 법에 있고 지침에 있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충분히 실행 가능한 이야기다 보고요. 우리가 이걸 거창하게 막 기획해서 거창하게 장기적인 계획을 갖고 이러면 실현하기 참 힘들 것 같습니다. 경기도 의원님도 경기도에 있는 장애인단체와 간담회를 한번 열어서요. 충분히 행동할 수 있는 게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재명 시장님 굉장히 진보적이지 않습니까? 충분히 이재명 도지사님이죠. 죄송합니다. 이재명 도지사님 충분히 이렇게 들어줄 수 있는 내용들이죠. 마찬가지로 저도 제가 경남에 사는데요. 김경주 지사에게 조만간 공개적으로 제안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문제를 좀 더 적극적으로 우리 당인 단체들이 나서서 해결할 수 있는, 물론 이거 해결한다고 장애인 삶이 완전 바뀌는 건 아니겠지만 그렇지만 출발점인 것 같습니다. 당사자분들이 참여해서 정책을 결정하는 과정에 있다고 그러면 상당히 저희 민간단체 입장에서도 충분히 대화가 잘 될 수 있고 공감성을 같이 가질 수 있고 충분히 민간 거버넌스가 잘 형성될 수 있고 그렇다면 우리가 현실적인 제안들, 실질적인 제안들을 많이 현실 가능한 또 관을 이해하면서 현실 가능한 정책들을 제안해서 장애인의 개인의 삶들, 가족의 삶들이 충분히 바뀌지 않을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많은 이야기들을 하고 싶지만 시간 관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행동하는 장애인단체가 좀 되자. 그래서 실제로 참여해서 시행할 수 있는, 결정할 수 있는 개방의 임명직을 관철해내자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싶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시원합니다. 이 열변을 토해 주셨습니다. 우리 윤정술 대표님. 예, 우리 윤 대표님 말씀은 이제 사실은 현장의 경험을 통해서 우러나온 토론이었습니다. 우리가 직접 공무원들을 이제 접하다 보니까 장애 감수성이 이제 많이 부족했다. 이제 그런 이야기 해주셨고 또 이제 좀 나름대로 이제 장애인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이제 정책을 좀 제대로 할 만하면 이 순환보직제에 의해서 이렇게 또 교체되고 자리가 바꿔짐으로 인해서 이게 맥이 끊어지는 이런 일들이 이제 비일비재하게 현장에서 발생을 해왔습니다. 이거는 뭐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현장의 일이었죠. 우리 행정 분야에서는. 자, 그런 문제점을 이제 조목조목 이제 말씀해 주시면서 결국은 우리가 장애인 단체와 이 장애인 정책은 관과 함께 민관 협의체를 뭐 구성을 하든 파트너십
형성해서 가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이 장애인 분야에서는 이 파트너십 형성이 참 어려웠다. 그러다 보니 장애인 단체들이 때로는 이렇게 좀 강경하게 투쟁하는 모습도 보이지 않았느냐. 자, 이것은 사실은 꼭 장애인 단체만의 문제는 아니지 않느냐 하는 것이죠. 오히려 이제 이런 부분들을 완화시키고 제도로 좀 정도를 걷기 위해서도 이런 장애인 사무 분야에 관한 당사자 개방형 임용제가 필요하다고 거꾸로 이걸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서 경기도와 또 이어서 경상남도까지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이 자리에서 공식적으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자, 뭐 그다음 네 번째 토론자를 모실까요? 예, 저는 한국척수장애인협회 이찬호입니다. 제가 이 세미나의 토론을 부탁을 받고 제가 몇 가지 좀 놀란 게 있어요. 와, 굉장히 이런 중요한 이슈가 왜 이제야 이슈화가 됐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또 했었고, 이게 많은 장애인분들이 많이 모르시는 것 같아요. 이 제도가 있고 이 제도가 굉장히 좀 그 미진한 어떤 실적을 갖고 있다는 걸 많이 모르셔서 아마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제가 계속 장애인들이 뭔가 그 참여에 대한 의지를 많이 표현하고 당사자주의 얘기하고 그런 거 얘기하는데 실질적으로 정책의 깊숙한 곳에서 뭔가 그 허리 역할을 할 수 있는 이런 곳에 우리 당사자가 많이 참여한다면 지금보다는 좀 더 다른 어떤 그 장애인 정책이 많이 나올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 오늘 토론이라는 게 발제를 하고 그 발제에 대해서 막 이렇게 반대도 하고 막 그렇게 해야 되는데 사실은 이 토론 발제에 대해서 이렇게 반대할 게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필요한 거고 이걸 왜 이제까지 안 했지 하는 어떤 질책은 있을지 몰라도 이거에 대한 반대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 토론을 제가 맡았기 때문에 몇 가지를 말씀드리면 다들 코로나19 때문에 많이 그 힘들어하시는 거 다 압니다. 또 그와 함께 굉장히 많은 어떤 변화가 있었죠. 특히 장애인 그 정책 복지인하 같은 것도 많이 바뀌었고요. 특히 그 대면을 중요하시는 곳에서 좀 언택트라는 저로 이게 상충되는 어떤 그런 것들 때문에 많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제도가 뭔가 새롭게 시작을 해보고 고민해보는 어떤 그런 고민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우리가 뉴 노멀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 장애인 어떤 정책 그다음에 인사 이런 것들도 어떤 새로운 어떤 그런 고민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유엔 장애인 권리 협약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전문에 나오는 얘기인데요. 장애인은 당사자들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정책 및 프로그램을 포함하여 이러한 정책 및 프로그램에 관한 의사결정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반드시 가져야 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근데 사실 그동안에 장애인들이 어떤 참여를 많이 했지만 이동안에 있었던 것은 굉장히 좀 소극적 참여가 아니었나 생각이 됩니다. 적극적 참여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정책을 만들고 예산을 집행하고 뭔가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곳에 우리가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우리가 보통 어떤 그 핵심적인 역할을 생각하면 뭐 국회의원을 생각하고 또 지방의회를 생각하고 어떤 중앙정부를 많이 생각하는데 실질적으로 지역에서 장애인들의 삶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것은 어딘 지방자치자 그 단체의 어떤 지자체의 어떤 과장의 역할이 또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또 그런 중요성이 국회 또 지방의회 또 그 지자체 과장 또 기초 지자체의 어떤 이런 것들이 연결이 되면 어떤 새로운 어떤 전달 체계 어떤 장애인들의 어떤 정책을 만들고 예산을 집행하는 어떤 그 새로운 전달 체계가 나올 것 같습니다. 저는 그 사고 전에도 직장 생활을 오래 했었고 사실 사고 후에도 30년이 지났지만 계속 직장 생활을 했습니다. 사실 직장에서 어떤 과정의 역할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그 실무진들과의 어떤 역할, 또 임원진들과의 어떤 중간 역할에서 어떤 그 회사가 지향하고자 하는 어떤 그런 말을 잘 전달해 줄 수 있고 조율해 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이거든요. 그만큼 어떤 그 과장의 어떤 역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그 뭐 한국행정학회나 그다음에 여러 가지 뭐 대전광역시나 이런데 어떤 그 가이드라인을 보면 어떤 과장의 역할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어떤 과장이 어떤 조직 관리자, 그다음에 정책 판단자, 그다음에 업무 관리자, 이해 조종자로서 역할을 해야 되고 또 그냥 실무자에서 어떤 과장이 되려면 굉장히 많은 교육을 받습니다. 그만큼 과장의 중요성이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문제라고요. 이제까지 장애인 당사자가 왜 어떤 중요한 역할을 참여하지 못했을까? 아마 기존에 어떤 나쁜 인식이 있었던 것 같아요. 장애인들은 어떤 역할을 못하고 능력이 없고 할 수 있지 않을까? 어떤 그런 의구심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과거에는 솔직하게 많은 장애인분들이 어떤 교육이 없었고 어떤 그 현장에서 뭔가 실무를 쌓을 수 있는 어떤 기회도 없었고 그렇지만 지금 세상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지금 대학교나 여러 곳에서 공부하고 있는 학생도 많고 또 그런 과정을 거쳐서 현장에서 공부하고 있는 그런 능력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이런 능력 있는 사람들이 어떤 제대로 된 판단과 어떤 과정을 거치지 과정이 없어서 어떤 그런 걸 못하는 거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잘못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이제 이 얘기를 들으면서 몇 가지를 좀 고민해봤어요. 첫째, 우리는 역량 있는 인재를 갖고 있나? 이런 고민을 많이 해봤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그런 학력과 그다음에 현장성과 그런 분들이 많이 있지만 이런 분들이 실질적으로 이렇게 현장에 나올 수 있는 어떤 그 창구가 많이 없어서 이런 분들을 보유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이런 분들을 찾는 노력이 되게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각 지자체마다 소위 이런 말씀드리면 좀 어떨지 모르지만 어떤 지역 사회일수록 어떤 그 토속 세력도 있을 수 있고 어떤 이런 거를 타파할 수 있는 어떤 인재를 발굴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시스템 이런 것도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또 하나가 우리는 공정하게 기회 제공을 할 수 있는 환경인가 이런 고민을 하게 됩니다. 조직 이기주의, 유형 이기주의 이런 유형에서 벗어나야 되고요. 장애 유형의 어떤 균형적인 기회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요. 또 중증 장애에 대한 어떤 기회도 필요하고 또 소수 장애에 대한 기회도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당사자주의라고 기초로 하면 어느 특정 유형, 어떤 특정 분야가 아니라 모든 장애 유형에 골고루 기회가 주어진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 하나가 우리는 인재 양성 시스템이 운영되고 있나? 이런 고민을 해야 돼요. 지금은 우리가 17개 광역시도의 어떤 지방 개방령을 요구하지만 앞으로 226개나 되는 어떤 기초자치단체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면 우리가 체계적으로 어떤 그 인재를 양성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아까 발제하실 때 사이버 대학하고 연결해서 사람들을 양성하고 어떤 학점제를 만들고 어떤 이런 것들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런 어떤 과정들이 공정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매년 많은 장애인 단체에서 어떤 지자체의 평가를 합니다. 근데 평가를 할 때 뭐 복지 수준, 뭐 이동 수준 이런 것도 예산하고 예산이 잘 집행하는가 이런 것도 평가하는데 이런 중요 요직에 장애인 당사자가 참여하고 있는가도 굉장히 중요한 항목으로 점수를 둬서 평가를 하고 광역자치단체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서로 좀 배우고 좀 따라갈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좀 결론을 좀 내려고 합니다. 좀 오래된 자료이긴 한데요.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서 지방자치단체 개방지기 제도의 효율성 활용 방안 이런 보고서를 낸 적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지자체의 개방지기, 그다음에 광역, 기초 자치구 이런 게 너무너무 부족해요. 1%도 안 되기도 해요. 아마 지금도 이렇게 크게 변화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새로운 인재가 요구되는 시대입니다. 중증의 장애인들도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충분한 역량을 갖추고 있습니다. 합리적인 사회가 됐습니다. 현장을 잘 알고 어떤 균형적인 정책 수립과 효율적인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어떤 가능한 장애인들을 발굴해서 우리가 적재적소에 어떤 유치를 하는 것이 장애인 복지 발전을 한층 더 발전시키는 어떤 계기가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말씀 많이 들었을 겁니다. 누구에게나 기회는 평등하고 선발 과정이 공정하게 진행된다면 장애인 당사자들도 책임을 가지고 맡은 일을 다할 것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그 결과는 정의롭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사회통합이고 이것이 바로 실증적인 장애인식 개선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우리 이찬우 사무총장님 아주 조용조용한 톤으로 아주 중요한 몇 가지를 좀 지적해 주셨는데요. 우선 이제 과장의 역할에 대해서
아주 좋은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 행정부서에 있어서의 과장이 어떻게 보면 중간 허리 단계이면서도 굉장히 그 역할과 책임이 크죠, 그죠? 그래서 그 연구에 의해도 과장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 포지션이다 하는 거. 그런 의미에서 장애인 복지 분야에서도 이 과장 자리가 그만큼 중요하다 하는 이제 지적을 해주셨고, 근데 왜 그동안 행정 파트에서는 장애인에 대한 이 부분에 당사자 참여를 그렇게 꺼려왔을까? 이제 아까 우리 강석봉 과장님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아직 장애인에 대한 인식 부족이 좀 많이 있지 않은가, 이제 그런 이야기도 해주셨어요. 근데 뭐 요즘은 사실 장애인들이 사회 참여를 워낙 많이 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얼마든지 인재 발굴하고 또 이제 시스템을 만들면 뭐 가능한다고 충분히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에 또 한 가지 중요한 말씀은 개방형 직위제로 우리가 법령상 규정하고 실시는 하고 있으나 턱없이 부족하다. 그 연구조사 결과까지 덧붙여 주셨습니다. 귀한 말씀 토론 감사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토론자가 남으셨는데요. 뭐 시간은 충분합니다. 지금까지 네 분의 토론자와 관련해서 혹시 뭐 어느 분이라고 할 거 없이 서로 궁금한 거 있으면 자유 토론을 해주셔도 됩니다. 뭐 우리 일단 신용호 과장님이 나왔습니다. 마지막 기다리고 계세요. 기다리고 계세요. 예. 지금 세종시에서. 그러면 우리 신 과장까지 다 마저 토론을 듣고 조갑 네. 또 우리 자유 토론을 진행해 볼까요? 예. 그리고 신 과장님은 중앙부처에 계시죠? 예, 보건복지부 장애인 권익지원과의 과장님 개방형 직위제로 임용이 되셔서 지금 근무 중에 계신데 아주 오늘 또 이렇게 바쁜 와중에도 시간을 내주셨습니다. 신 과장님 반갑습니다. 예, 토론 네,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얘기하면 되나요? 말씀해 주십시오. 네. 네. 다른 분들은 다 준비를 하신 것 같은데 저는 준비를 많이 못했습니다. 두서없더라도 좀 이해해 주시고요. 하여간 이번 토론회가 좀 나름대로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이 토론회 준비해 주신 우리 김낙관 회장님, 그다음에 우리 박마루 총장님 감사드리고요. 또 오늘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나오셔서 저도 생각할 수 있는, 그냥 저는 저만 잘하면 된다 생각을 했는데 또 17개 광역에서 우리 강석봉 과장님처럼 그런 분들이 또 현장에서 또 이렇게 직접 행정 실무를 하시면 우리 장애인들의 삶의 질이 보다 나아지지 않겠느냐, 이런 어떤 제 나름대로 좀 결론을 내려봤습니다. 이제 아마 개방직은 이제 처음으로 아마 복지부가 시작한 것 같습니다. 아마 2000년 뭐 한 초로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제가 5대, 저는 그렇습니다. 제가 5대 민선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 과장 중에 제가 5번째 지금 우리 권익지원과장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저도 어느덧 2년 한 7개월이 지났습니다. 얼마 안 남았습니다. 저희 이제 우리 개방직은 2015년에 공무원법이 바뀌면서 3+1+1 이렇게 이제 됐고요. 예전에는 주로 이제 복지부에서 자체적으로 뽑았지만 2015년 이후에는 다른 개방직하고 똑같이 절차를 밟아서 이제 뽑게 됩니다. 뽑아서 이제 주무부처에 배치를 하는데요. 예. 복지부도 지금 개방직이 우리 장애 쪽 말고도요, 지금 중앙 부서에 산하기관 말고 한 5분 정도 있습니다. 국장 1분에 과장 4분 정도 있고요. 그리고 또 전체 부서에 제가 한 25기 정도 되는데요. 자체 또 모임도 하고 뭐 스타디도 하고 이제 그렇다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장의 역할, 이게 제가 저도 한 25년 현장에 있다 왔는데요. 지금 우스갯소리로 제가 직위가 가장 낮아요. 25년 동안 활동하면서 다 뭐 소장, 원장, 뭐 사무총장. 근데 지금 이제 나이가 먹어서 더 올라가야 되는데 직위로는 과장이에요, 과장. 근데 이제 아까 쭉 말씀하셨듯이 중앙부처 또는 이렇게 행정부서의 과장이 허리 역할뿐만 아니라 역할이 굉장히 많습니다. 거의 정결사항이 90% 이상이고요. 고공단 부분은 주로 이제 보고체계예요. 그래서 이제 중앙부처는 제일 중요한 게 이제 법 제도, 그러니까 정책 개발하고요. 이제 두 번째가 예산 부분입니다. 물론 이제
세 번째로 보면은 관리 업무도 있겠지만 중앙부처는 제일 중요한 게 이제 법제도 그다음에 예산 부분이 이제 핵심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기재부 가서 맨날 싸우기도 하고 국회 가서 또 부탁도 드리고 또 법안 만들 때도 사실은 우리 사무관들하고 국회 입법조사관들하고 실질적인 내용은 거의 다 그 두 분들이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이 좀 어떤 과장들의 역할인데 또 하나는 이제 어떤 그 아래와 위의 어떤 그 가교 역할이라고 하면 또 이제 제 역할은 또 중요한 게 우리 장애계와 또 우리 정부 간의 어떤 또 가교 역할도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우리 윤종술 회장도 나와 계시지만 우리 장애계가 굉장히 그 운동이 활발하고 뭐 원칙적인 부분들을 강하게 이제 지적도 하고 요구도 하시지 않습니까? 다른 어떤 그 직능단체나 이해 단체에 비해서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참 조율하기가 많이 어렵지만 그럼에도 그렇게 현장에서 해주니 제 역할이 더 많다는 생각을 좀 또 해보게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저희 이제 복지부에 장애인 정책국이 있는데요. 한 50명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다닐 때는 한 10여 명이었거든요. 근데 50명이 다 장애에 대한 얘기들, 장애의 정책들, 뭐 이런 얘기들을 해요. 과 4개에서 한 50명 정도가 하고 있으니,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이제 결국은, 아까도 뭐 우리 이찬우 총장님 얘기했듯이, 다이렉트로 가기 위해서는 지자체에 어떤 우리 공무원들을 통해서 우리 장애인들한테 이게 서비스가 내려가잖아요. 중앙부처 입장에서는 사실 예산 주면 끝이에요. 이제 그 실질적인 어떤 집행 부분은 실집행이라고 하는데 이 부분은 이제 지자체를 통해서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중앙부처가 직원이 50명이 장애 업무를 하고 있는데 과도 4개 되죠. 근데 이제 지자체에서 그에 합당한 조직이 없다라고 하면 전달체가 없으면 사실 가분수잖아요. 아무래도 부하가 많이 이제 생기겠죠. 그런 측면에서 지자체에서도 이런 임용직이 됐든 또는 장애의 감수성, 또 장애의 전문성 갖고 있는 분들이 들어가는 게 좀 나름대로 타당성이 있지 않겠느냐 이제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지금 이번 정부에서도 그 국정 목표 중에 5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4번째가 지방 분권화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최근에 우리 그 탈설 관련 또 지역사회 통합 돌봄 관련해서 법도 지금 제정하려고 그러고 또 복지법도 개정하려고 그러는데 결국은 가장 중요한 게 읍면동입니다. 읍면동에 얼마나 많은 우리 그 전문가들을 배치를 하고 전달 체계를 어떻게 잘 촘촘히 잘 짜여 있어야 이게 어떤 그 지역사회 통합 돌봄이라든가 탈설이 성공의 크나큰 요인이 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실제로 정책을 만들어 보면서 그런 걸 많이 느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번에 아까 지방 분권화 보통 우리가 국정 과제나 또 목표를 정할 때 짝수로 하잖아요. 4가지 이렇게 하는데 이번에 5가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우리 인사혁신처 공부할 때 제가 여쭤봤어요. 이거 왜 5가지냐 했더니 하여간 이번에 그만큼 지방 분권화를 중요시하기 때문에 4번째를 지방 분권화를 하고 163개의 어떤 세부 실천 과제를 좀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그 탈설이라든가 그 커뮤니티 케어 관련된 공부를 하고 또 정책 설계를 하다 보니 지자체가 대단히 중요하다 그런 생각을 거듭하게 되었습니다. 혹시 앞으로도 이제 뭐 저의 어떤 경험이라든가 또 이런 토론회가 한 번으로 끝일 것 같지는 않아요. 지금 분위기를 보니까. 그래서 코로나가 조금 안정이 되면 정말 이 현장에 나가서 같이 좀 이렇게 아픈 얘기라든가 지금 제 옆에서 다 듣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못할 부분도 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얘기들 그다음에 또 이 어떤 시스템 안에 들어와서 겪는 또 어려움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가감없이 좀 나눴으면 하는 또 그런 기회를 우리 총장님이 박마루 총장님 만들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두서없는 얘기였지만
하여간에 당사자 개방형 임용이 17개 시도시 굉장히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도 도울 일 있으면 함께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우리 신용호 과장님 지금 열심히 업무를 보셔야 될 시간에 토론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그 2015년부터 거기 이 개방형 지기제는 3+1+1로 이렇게 바뀌셨다고 그랬죠? 한꺼번에. 네네. 예. 예. 그러면 신 과장님도 이제 3년째가 다 돼가신다 그랬는데 아직 네. 추가로 보장 못 받으셨습니까? 아직 확정은 안 됐나요? 글쎄요. 우리 장애계에서 열심히 했다 밀어주시면 예. 제가 한번 신청을 하고요. 예. 또 새로운 사람으로 교체하겠다는 제가 후배를 위해서 물러나야죠. 예, 잘 알겠습니다. 아니 근데 이번에 토론의 취지도 그거잖아요. 예. 연속성. 연속성. 네, 예. 전문가가 계속 할 수 있도록. 네. 자, 우리 신 과장님 참 중앙부처에서 열심히 정말 애를 쓰고 계시는데 지금 장애인 정책국이 한 50명 정도 됩니다. 예. 물론 이제 국 단위이긴 하지요. 예, 과 단위로 가면 또 이제 직원 수가 보다 당연히 줄는데 예, 지방 같은 경우도 이제 특히 광역 단위에는 이제 장애인 복지과가 있고 장애인 복지과도 뭐 그 지방자치단체의 그 사정에 따라서 인원수가 다 다를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보통 과 단위가 20명 내외 정도 되는데 우리 강석봉 과장님 거기는 몇 명입니까? 저희들은 14명입니다. 아, 14명. 아직 14명. 14명은 적은 편이죠. 그죠. 아직은 뭐 좀 부족하지만 예. 향후에 저 이제 더 그 증원을 요청을 하고 있고요. 예. 보통 그- 제주도에서는 과 단위 평균이 몇 명입니까? 그 직원 수가요? 뭐 과 부서의 그 업무량에 따라서 예. 다 다르기도 합니다. 예. 뭐 저희들보다 이제 적은 데도 있고 좀 많은 데도 있고 해서 근데 뭐 인구 수에 인원- 비해서는 적어 보이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죠? 예, 14명 인구가 정도. 지금 예. 한 66만 정도 예, 예. 되고 예. 장애인은 한 36,500, 한 그렇죠. 20명 정도 예. 있는 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질 않아요. 근데 이제 보통 이제 광역 지자체라 그러면 과 단위가 20명 내에 하는데 제가 있는 충남도 보면은 20명 내인데 장애인 복지과는 한 30명 뭐 이 정도밖에 안 되던 것 같더라고요. 예.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이 장애인 관련 부서는 사실 뭐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공무원들 사이에는 경무부서로 알려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기피 대상인 경우가 많거든요. 다른 부서에 비해서 이제 순환보직을 하는 경우일지라도 그래서 이런 문제점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우리가 좀 새롭게 바꿔내고 제대로 된 일하는 업무 부서로 만들기 위해서도 그 자리만큼은 개방형 직위제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러면 5분의 토론자를 다 모시고 이게 우리가 귀한 말씀을 들어봤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 플로상에 뭐 청중이 없는 관계로 저희들끼리 이제 좀 자유 토론을 진행을 해볼까 싶은데요. 서로가 서로에게 이제 궁금한 게 있으면은 자유롭게 좀 질문을 해주시고 아니면 의견을 보탤 거, 네네. 또 못다한 얘기, 약간 미진했던 부분들 자유롭게 말씀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뭐 주제 발표한 이 입장에서 말씀하셨던 몇 가지들을 한번 정리를 좀 해봤는데요. 좀 전에 옆에 있는 뭐 가까이 있는 분부터 제가 이찬호 총장님이 이제 그 역량 강화할 수 있는 인재들에 대한 시스템 이 부분은 저도 많이 들었던 거예요. 사실 실제로 뭐 같이 대화도 나눴지만 이게 진행이 됐을 때 결국 장애기에 당사자로서 전문성과 현장성을 갖고 있는 분들이 얼마 정도 있을까 이런 퀘스천 마크가 있었거든요. 저는 현장에도 지금 현재 있다고 생각하고 앞으로 이러한 시스템을 갖추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인재 발굴 시스템부터 시작해서 공정한 시스템 이런 부분들은 이번에 추진 연대를 만들어서 이런 어떤 방법론을 좀 만들 생각입니다. 그리고 또 윤정술 대표님 말씀하셨던 거 이제 행동하는 단체가 되자 저 하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실제적으로 바로 또 성명서도 내고 싶고요, 면담 요청하고 싶고요. 예, 그리고 이제 정말 우리 저희 세 분의 이제 현장에 있는 과장님들 또 장애인 당사자 의원으로서 그 느낌 좀 얘기를 많이 해주셨잖아요.
근데 저도 뭐 제가 광역위원을 하면서 항상 느꼈던 부분들이 아까 신영호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을 내려주면 결국은 그 집행 복지 전달 체계 시스템은 과장선에서 많이 결정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하다. 그리고 과장이 이제 4급 이상이고 광역 같은 경우는 아까 이찬원 총장님 말씀하셨던 기초단체 226개가 있는데 이번 5급 이상이에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금 기초단체도 보면 고양시, 그다음에 수원시, 용인, 성남 거의 100만 명 가까이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쪽에도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함께 하자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대도시 같은 경우는 사실 광역 지자체 못지 않죠. 예, 그럼요. 몇백만 되는 대도시들도 있으니까요. 예. 윤 대표님. 네. 많은 분들이 장애인이라면 뭐 준비되지 않았다, 인재가 부족하다, 캐시언 마크가 있다 그러는데 저는 좀 생각이 다릅니다. 사실 우리 사회에서 장애인들이 갖고 있는 역량이 인구에 비해서 헐떡 많은 역량을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회에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국회에도 5분이나 계시다고요. 지방에도 많은 분들이 들어가 계시고요. 국회에도 장애인 부모가 있는 분이 6분이나 계십니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역량이 곳곳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굳이 인재가 우리가 부족하다, 인재가 캐시언 마크를 달 이유는 없을 것 같고요. 이미 많은 분야에서 우리 옆에 우재현 교수님도 당사자지만 훌륭하게 학교에서 강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많은 분들이 이렇게 곳곳에 있는데요. 이런 분들이 찾아낸 시스템이 부족할 뿐이지 실제로 개방적 공모를 하면요 많은 분들이 응용하죠. 복지부에 제가 알기로는 우리 과장님 공모할 때 엄청 많은 분들이 지원한 걸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전문가들이 있는데 캐시언 마크를 다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사실은 결정권자의 결정이 굉장히 중요할 뿐이지 캐시언 마크는 이미 사라진 지 오래됐다. 한국 사회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싶네요. 네, 맞습니다. 저도 뭐 윤 대표님 말씀에 일정 부분 공감합니다. 예. 네. 우리 이찬호 저도 이제 총장님. 그 토론을 들으면서 이제 몇 가지 생각을 좀 한 게 우리가 이제 전달 체계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어떤 서비스의 흐름을 전달 체계라고 하고 거기에 뭐 하드웨어도 있고 인력도 있는데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런 일을 집행할 수 있는 어떤 과장급 개방형 과장급의 어떤 그런 것들에 어떤 전달 체계가 우리가 그동안 좀 간과했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우리가 뭐 제가 이제 딱 생각해 뉴 전달 체계라고 해서 뉴. 기존에 있는 전달 체계와 좀 다르지만 실질적으로 같이 서로 이렇게 그 상호 보완할 수 있는 어떤 전달 체계를 새로 만들고 거기에 그 중요한 인물들을 집어넣고 하는 이런 것에 우리가 더 집중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네. 생각합니다. 그 뉴 전달 체계라는 것은 지금까지는 공급자 중심의 전달 체계였다면 이제는 수요자 중심의 전달 체계로 바꾸자. 사실 이제 그거죠. 이제 포커스는. 이제 그랬을 때 바로 장애인 당사자가 그 필요한 곳에 적재적소에 배치될 수 있도록 개방형 직위제로 가는 것이 지금 말씀하신 뉴 전달 체계 핵심인 것 같습니다. 저도 뭐 전적으로 이제 공감은 하는데 사실 기존 우리 공무원분들께서 자리 하나 없어지는 것에 대해서 저항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필요하면 또 그 지방자치단체장이 또 공무원 사회를 설득도 해내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법령은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걸 실천하기 위해서는 아마 지자체별로 조례도 제정해야 될 걸로 저는 생각을 하는데 우리 강석봉 과장님 거기에 그 조례가 따로 있나요? 제주도에는요? 조례는 없고요. 예. 그 사무 그 관련된 그러니까 정부 그 안 행안부 대통령령으로 안 돼 등에서 있는 이제 거. 있고요. 예.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거는 뭐냐면 그 정부 내의 문제, 지자체 시장이라든가 도지사 등 있거든요. 사실 저 개인적으로 이제 좀 와서 이게 느껴본 거는 단체장들의 의지에 따라서 그 장애 당사자 개방직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예. 근데 이제 물론 공모를 하게 됩니다. 이게 뭐 그 법적으로 공모를 하게 돼 있어서 저 할 때도 이제 그 장애 그 민간 복지 쪽에 있는 분도 있었고 또 현직 공무원들도 참여를 할 수 있고 또 의회에 계신 분도 있었는데 사실 그 분들하고 이제 경쟁 아닌 경쟁도 했었고 또 당사자 나름대로 이제 그 스펙 쌓기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물론 지금 안중근 대표님 말씀했듯이 많은 장애 당사자들이 그 이상의 어떤 능력을 갖고 있는 분들의 어떤 문호 개방도 필요한데 그러려면 이제 당사자 인재 개발을 위한 뭐 예를 들면 뭐 장애 뭐 이건 뭐 다른 얘기입니다만은 뭐 장애 정치대학, 장애 당사자 정치대학 등 뭐 이런 어떤 형태의 그 장애인들의 어떤 전문성을 기를 수 있는 어떤
그런 그 교육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제가 이제 2018년도 10월에 와서 보니 예산 바로 반영, 그냥 19년도 예산 반영할 시점이었습니다. 했는데 제가 이제 와서 장애 당사자 입장에서 와서 이제 첫 대면한 게 예산 신청 인력인데 18년도와 19년도 사이에 한 36.5%를 증액을 시켰고요. 그다음 19년도하고 이제 20년도 올해가 이제 20.1%, 총 56.6%를 이제 2년 사이에 증액을 시킨 경우입니다. 이게 뭐 잘했다였던 의미가 아니고 장애 당사자 입장이고 또 현장의 어떤 그런 부분들을 이제 알고 있기 때문에 예산을 이제 그 전에 이제 안 됐던 부분을 일정 부분 이제 증액을 시켰던 부분인데 이거는 뭐 저희 혼자 된 게 아니고 어쨌든 공무원 우리 관련된 또 공무원분들이 많이 도움을 주셨는데 자 그러면 이제 장애 당사자들이 행정이라든가 이제 의회의 진출을 통해서 장애에 대한 인식 개선이 공무원 세계에서 이제 전환이 될 거고 또 사회적으로 이제 편견도 많이 제거될 수 있는 없앨 수 있는 어떤 기회라고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향후에 이제 추진위원회가 만들어지면 물론 다양한 어떤 방법이 있겠지만 우리 장애 당사자들에 대한 행정이라든가 이제 의회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이제 추진했으면 하는 그런 예.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 이 부분 제가 잠깐 좀 네. 말씀 좀 드릴게요. 아까 뭐 조례가 있냐고 여쭤보셨는데 저는 사실 이제 조례는 사실 법 자체가 있기 때문에 네. 단체장의 의지인데 제가 이제 몇몇 우리 동료 이제 같이 있었던 의원들을 물어봤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그랬더니 또 저도 이제 제안을 했던 게 의회에서 집행부에 우리 개방형 임명제를 할 수 있는 결의문을 좀 통과해 달라. 그래서 그것도 좋은 방법이네요. 본회의에서 통과해야 되면 상당히 상징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공감대가 좀 되고 있습니다. 예, 지금 하나 확실하게 확인은 됐네요. 예, 그러니까 전국의 17개 광역지자체에 개방형 직위제로서 우리가 장애인 업무 주무부서의 과장 자리를 임용하는 것은 조례 제정은 필요 없다 하는 것이 확인이 됐습니다. 그죠? 예, 법령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단체장의 의지에 달렸다 하는 것을 이제 확인을 했고요. 자, 그런데 지금 이제 강석봉 과장님 참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제 과장으로 부임해 오신 이후 2년 동안 한 50몇 %의 예산이 증액됐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여기에 우리가 좀 관심을 가져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 이 말씀은 다른 예산 부서와 비교했을 땐 굉장히 많은 증액으로 보이는지는 모르나 이제 객관적으로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역설적으로는 그동안 장애인 정책 분야에 있어서 그만큼 소외되어 왔었다는 것을 또 한편으로는 역설적으로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죠. 왜냐하면 장애인 당사자가 와서 보니까 이거는 턱없이 사실 예산이 부족한 상황에서 정책이 운영되어 왔다는 거죠. 그것을 실질화하는 그런 것을 2년 동안 하셨다는 얘기입니다. 예, 이제 굉장히 중요한 설명이라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예. 네, 또 뭐 혹시 하실 말씀들 있으시면 함께. 저는 두 가지 질문 좀 하나 하고 싶어요. 하나는 강석봉 과장님하고 신영호 과장님, 그다음에 최종일 의원인데 자, 공개적으로 좀 질의하겠습니다. 공무원의 순환보직제를 하잖아요. 그러면서 역량 평가를 받잖아요. 직무 테스트. 저는 제가 이거를 준비하면서 실제적으로 직무 테스트 순환보직이라는 거는 이 장애인과에 있다가 뭐 문체과를 가다든지 이랬을 때의 직무 테스트하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실제적으로 그런 게 필요 없잖아요. 왜냐하면 결국은 계약직으로 개방형으로 임용이 돼서 있는데 그 과에서 마치잖아요. 그 두 분의 생각은 어떠세요? 꼭 그게 직무 테스트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나요? 저희 복지부는 직무 테스트는 없습니다. 없고 없나요? 순환보직의 장점도 좀 있고요. 근데 아무래도 이제 우리 장애 쪽이라든가 특수한 영역은 아까 말했듯이 장애에 대한 감수성이라든가 또 이런 전문성 부분은 사실은 공부 페이퍼만 가지고 안 되는 것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어떤 순환보직보다는 그 직위 안에서 지속적으로 하는 게 장점이 더 많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하여튼 그 우리 사회자님, 우리 저기 박마루 총장님 질문은 저희는 순환보직 때문에 저기 영양 평가하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이 중앙부처는 그렇더라고요. 한 분 더 있어요. 국가인권위원회 아는자 과장도 개방직으로 이번에 들어왔습니다. 네. 제 공무원법에 의해서 그 우리 이 개방직뿐만 아니라 어느 부처든 과장이 되려면 그 영양 평가를 통과를 해야 돼요. 예. 그래서 이제 문체부 같은 경우는 4번 떨어지고 막 그랬었잖아요. 그래서 네. 이게 어떤 주관적 실력이 아니라 우리 그 각 부처가 요구하는 역량이 있더라고요. 아까 얘기했듯이 과장이라는 거는 인사관리도 해야 되고 어차피 결제를 해야 돼요. 결제를 하려면 요 시스템에 대한 이해라든가 기본 행정 업무라든가 뭐 어떤 국회 업무라든가 이런 걸 기본적으로 다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공무원법에 의하면 개방직이라도 일단은 그때 저때 한 41명 정도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 중에서 5명을 면접 대상자를 뽑아요. 그 중에 또 3명을 면접을 통해서 뽑고요. 3명을 각 부처로 넘깁니다. 그러니까 부처에서 한 사람을 찍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역량평가를 인사혁신처 역량평가를 받아요. 근데 이거를 장애인 이런 게 아니라 우리 고시를 하든 뭐를 하든 같이 해요. 6명이 보는데 그 중에 한두 명이 떨어지거든요. 거기에서 살아남아야 과장으로 임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중앙부처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예. 그게 역량평가입니다. 예. 저는 좀 네. 전에 신 과장님 말씀하셨던 부분 중에 문체부의 우리 과장님이 이제 3번을 영양 평가를 받다가 4번째에서 드디어 지금 이제 과장으로 활동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저는 거죠. 그 분야에 계속 있기 때문에 영양 평가를 받는다면 그 분야에 대한 영양 평가, 예, 저는 그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예, 그럼 공무원법을 바꿔야 될 것 같아요. 그 지자체의 경우는 제주 어떻죠? 같은- 예. 예, 제주 같은 경우에 지금 그 민선 6기의 그 개방직이 15개, 지금 7기는 36개 정도의 어떤 개방직이 있는데요. 순환보직 부분은 사실 저는 고려해보지 않았고 생각도 하지 않았던 게 장애인 복지과에 이제 원하는 게 이제 장애 당사자 진출이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 만일에 이제 임기가 종료되고 나서 차기에는 또 장애 당사자 장애인 그 복지 과장으로 이제 올 수 있도록 이제 하는 게 제 또 의무인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제주도의 장애인 복지과는 장애 당사자가 계속적으로 이제 그 근무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여건을 만들어 놓는 게 중요한 것 같은데, 사실은 뭐 서두에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이제 단체장 의지에 따라서 이게 바뀔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로 둔다면 순환보직의 의미는 우리 장애인복지과하고는 좀 맞지 않다 이렇게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 최종현 의원한테 한번 질문 좀 제가 많이 이게 네. 질문하는데 이제 장애인 당사자로서 지금 이제 상임위도 보건복지 상임을 계속 하고 계시잖아요. 예, 네. 그래서 당사자가 왜 중요한지 잠깐 좀 얘기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 4년 임기를 마치고 나면 정말 많은 정보와 많은 인맥과 거기에 또 여러 가지 역량 강화가 되잖아요. 그래서 그 4년이 정말 아까워요. 지금 비례로 들어오셨잖아요. 장애인 당사자로. 네, 그렇습니다. 네. 그 부분도 한번 얘기해 주시죠. 예, 일단 먼저 말씀하신 장애인 그 4년이라는 이제 시간을 이제 어쨌든 저도 의원으로서 이제 여서 보건복지에서 보내고 있는데, 저도 전반기는 보건복지에 이제 몸을 담았고 후반기에는 또 교육 쪽으로 갈 생각을 갖고 있었다가 다시 또 여기 눌러 앉혔습니다. 아직 제가 마무리 짓는 일들이 많이 마무리 지어놓고 떠나야 될 일이 많은 것 같아서 이제 다시 이제 앉아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그동안 이제 제가 4년이라는 시간 동안 이제 겪었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뭐 제주도 계시는 과장님, 이제 우리 뭐 신용 과장님은 제가 이제 그 국비 내시 내려오면 제가 항상 그 페이퍼를 보면 거기 신용 과장 그 사인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항상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위원장님하고 제가 부위원장이라 둘이 이렇게 사인을 해야 돼가지고 항상 이게 좀 보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이제 지방 다시 이제 경선을 통해서 지역으로 해서 다시 또 들어올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래서 그게 이제 그래서 저는 뭐 정치적으로 이제 그렇게 갈 거고요. 근데 제가 이제 2년 동안 겪으면서 있었던 일 중에 많은 부분들이 이제 장애인 당사자의 집행부의 공무원 거기가 아닌 그 행정직하고 저하고의 관계에서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쨌든 이제 그분들보다 뭐 사회 활동이라든가 장애계 활동들을 많이 했기 때문에 어쨌든 저하고 얘기하는 자체를 좀 꺼리시겠죠. 제가 어쨌든 항상 이제 앞서서 얘기하고 뭐 하고 가니까. 그렇다고 해서 제가 뭐 장애인 활동을 하고 들어왔 때도 장애인계를 장애인 과장들한테 무슨 요구하고 그걸 제가 더 그분들한테 뭐 이렇게 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 이제 같이 협력하고 통해서 일을 추진했던 과정들이 많았던 것 같고요. 그분들도 이제 저로 인해서 장애인 과장으로 오게 되면 더 많이 공부를 하고 많이 노력했던 것 같아요. 저 오셨던 분이 다 거의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랬고 그분들도 이제 그런 영향력이 좀 있은 것 같아요. 어쨌든 의원 중에 저런 분이 계시니까 어쨌든 대화를 저랑 하려 그러면 대화 수준을 좀 같이 높여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많이 고생하시고 그랬던 과장도 계시는데 근데 이제 한 가지 단점은 이제 자주 바뀌시고 뭐 최단 과정이 6개월에서 뭐 1년 정도 이렇게 바뀌시는 분도 많은데 그런 부분에 따른 업무에 대한 연속성 그다음에 업무에 대한 것들은 제가 또 설명을 과장님 오면 제가 또 설명을 또 새로 해야 되는 부분도 많이 발생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성들이 거의 끊겨서 이 공직자의 순환무직이라는 게 오늘 발령 나면 오늘 거 딱 그대로 정리하시고 떠나시는 거지 인수인계하고 향후는 거의 생각 안 하시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항상 제가 새로운 과장님한테도 뭐뭐 인수받았냐를 꼭 여쭤보면은 뭘 받긴 받았는데 아무 내용도 모르시는 페이퍼로 받으신 거니까 그 사업비란 그런 뭐 어떤 사업 예산 규모 그걸 받으셨기 때문에 더 이상은 뭐 저가 관여해서 이렇게 물어볼 게 없어서 이제 그거 다 또 제가 설명드리고 이 사업의 연속성을 설명드리고 하는 그런 과정을 계속 거치고 있습니다. 근데 또 한 가지 아까 이제 우리 강성문 과장님 들어오셔가지고 예산을 많이 확충했다 그러는데 사실 지금 기존의 과장님들 예산 확충을 할 수가 있어요. 예산을 저희가 의회에서 얘기하면 잡습니다. 예산을 뭐 잡았다가 예산계가 다 잘려요. 다 잘려 삭감되는 이유가 뭐냐면 당사자 과장님이 아니기 때문에 예산계를 설득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없을 겁니다. 이 부분이 전혀 안 돼요. 그러니까 예산계를 설득하려면 그분보다 더 많아야 되고 타당성을 설명해야 되는데 해다가 다 막힙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전 늘어날 수 없는 그런 관계가 계속 연속인 것 같아요. 예산은 뭐 의회에서 요구한 예산, 뭐 단체들은 얘들 요구한 예산들 많이 잡죠. 잡지만 예산계에서 모든 게 다 예산이 삭감됐다고 답이 거의 돌아오잖아요. 100% 그렇게 돌아오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 이제 강석봉 과장님께서는 그런 것들을 잘 하시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산을 설득시키고 필요성, 당위성 설명하셔서 이렇게 예산을 잡아가셔서 되는 과정이 필요한 것 같고요. 그런 거가 유기적으로 좀 잘 돌아갈 수 있게끔 장애인 당사자도 정치권에 들어와 있어야 되고요. 장애인 당사자 집행 과장이 있다면 환상적인 콤비가 돼가지고 장애인 정책이 더 발전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경기도는 장애인과만이 문제가 장애인과에서 분리를 또 하나 했어요. 장애인 자립지원과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장애인과에 한 30명 정도 공무원이 있고요. 그다음에 장애인 자립과에 21명의 공무원이 있습니다. 그럼 저 50명의 공무원이 있으면은 두 과 중에 한 과 정도는 장애인 당사자가 해야 되지 않나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이제 앞으로 과제고요. 이제 아까 장애인 당사자들이 많이 목소리를 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분들 함께 의회에서도 이제 어떤 건의문이나 결의문 제가 이제 5분 발언 요거 이제 끝나면은 요걸 토론회를 계기로 제가 이제 5분 발언을 또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장애인 당사자 예. 개방 임명 꼭 해야 된다. 이걸 좀 5분 발언을 할 준비를 좀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좀 하고 있고요. 제 말 길어지나요? 예. 그래서 예. 그런 부분을 통해서 장애인 당사자 의원도 필요하고 장애인 당사자 과장이 필요하면 장애인 발전도 발전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정일 의원님, 예, 그 또 5분 발언 하시고 이후에 그 네네네. 경기도에서도 장애인 네. 개방형 임명제를 하자는 결의문 채택 좀 한번 해주세요. 추진 좀 부탁드립니다. 네, 5분 발언 통해서 이제 그 결과물이 오면은 그 결과물 가지고 제가 어쨌든 저희 상임위 소관이니까 상임위에서 최대한 이제 만들어서 결의문까지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예. 네, 네. 지금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경기도는 뭐 장애인 관련 부서에서 일하시는 분이 보건복지부 수준이네요. 그죠? 두 개 과에 한 50명이 된다니까요. 예, 대단합니다. 저도 그 말씀 듣다 보니까 그 이야기를 얼핏 들었던 기억이 나요. 예, 과가 하나 더 생겼다는 얘기를. 예. 하고 해가지고 예, 좀 그래도 뭐 관심 지사님께 관심 가져가지고 또 이렇게 확대가 됐습니다. 예. 이제 뭐 남은 과제는 개방형 직위제를 하나 만들면 예, 예, 되겠네요. 예. 예. 네, 네, 하여튼 예. 노력을
제주도 우리를 모델로 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네. 화이팅 하십시오. 우리 네, 감사합니다. 강석봉 과장님, 예, 어쨌든 첫 사례로서 이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네. 하고 계신데 지난 2년 동안 그 업무를 보시면서 뭐 이거 뭐 네. 상투적인 질문일런지 모르지만 가장 보람을 느꼈던 뭐 경험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참 힘들었다 이 업무를 하면서 이제 그런 사례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몇 가지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그 장애인 단체 육성 차원에서 한 212억 정도 투입해서 도내 장애인 단체들의 어떤 그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한 212억을 확보를 했고요. 그리고 그 발달 장애인 복지관을 지금 166억 정도를 투입해서 지금 건립 중에 있습니다. 예. 그래서 발달 장애인들에 대한 어떤 보호 돌봄에 대한 어떤 해소를 위한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고요. 또 서귀포시에도 이제 한 26억 7억을 줘서 이제 그 토지 발달 장애인 평생 종합 지원센터 이제 토지도 구입을 하고, 또 한 가지 이제 신용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이제 그 지역사회 통합 돌봄 커뮤니티 사업을 이제 전국 지자체 중에서 이제 제주도하고 이제 대구 남구가 이제 그 두 군데에서 지금 제주시에서 통합 돌봄 사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한 16명의 발달 장애인들이 이제 시설에서 나오고 또 시설에 갈 수밖에 없는 장애인들을 이제 보호하고 있는 지금 탈시설의 지금 사업과 관련해서 이제 병행해서 하고 있고요. 좀 아쉬운 거는 사실은 저도 물론 현재 공무원이지만 민간 우리 복지 단체의 모든 부분들을 이제 다 받아들일 수 없다는 거는 저도 이제 한계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런 부분에 대한 해결을 위한 노력들을 더 하도록 하겠고요. 지금 제주 지역에는 지금 뭐 다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 사업들 중에서도 이제 장애인들이 돌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들을 더 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예. 많은 일들을 하고 계시네요. 특히 발달 장애인들을 위한 그 많은 사업들 하고 계시고, 또 우리 커뮤니티 케어의 시범 사업, 선도 사업이죠. 예, 그것도 선도 선정돼서 사업입니다. 열심히 하고 계시네요. 21년도까지 네, 하여튼 정말 좋은 소식을 함께 나눠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신용호 과장님도 이렇게 나오셨으니까 아까 네. 여러 가지 좋은 말씀도 해주셨는데 한번 이런 질문을 좀 해볼게요. 지금 이제 지방화 시대를 사실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벌써 민선 7기인데요. 그렇다면 이제 이 지방 정부가 복지에 대한 책임과 자율성이 보다 이제 커야 되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활성화됐을 때 각 지역마다 좀 제대로 된 복지가 실현되리라고 보여지는데, 아까 거기에 대해서는 뭐 우리 신 과장님도 읍면동까지 거론을 하셨으니까 아마 충분히 공감하시리라 믿습니다. 그런데 이제 종종 저희들이 이제 듣기로는 이런 일들이 좀 현장에서 벌어지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지방 정부가 어떤 그 지역에서 장애인들을 위해서 어떤 복지 정책을 중앙 정부가 하기에 좀 미흡하거나 부족한 부분들을 자율적으로 하고자 할 때 중앙 정부와 협의를 거치는 과정에서 뭐 중앙 정부가 반대를 한다든가 뭐 이래 가지고 제대로 시행이 안 되는 이런 사례들을 이제 점점 듣게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자율성을 좀 더 많이 줄 수는 없나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콕 집어서 말하기는 네, 뭐. 그렇지만 예, 뭐 일개 과장이 할 수 있는 부분은 좀 하여튼 뛰어넘는 것 같은데요. 예, 저희가 사회보장위원회라는 게 있어요. 예를 네네. 들어서 인천에서 활동보조인들에 대한 뭐 차비를 더 주겠다. 자기네 예, 그게 인천시 가장 예산으로. 문제가 되고 있죠. 네네네. 예,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네네네. 근데 이거는 뭐 다른 지역하고 어떤 형평성, 예를 들어서 이제 재정 자립도가 가장 높은 데가 사실 화성시라고 합니다. 동탄, 화성시. 예, 근데 거기는 뭐 한 8만 불 정도 된대요. 예. 그러면 거기는 이렇게 우리 지역 주민들한테 해주고 싶은 게 너무 많은데 사실은 이제 형평성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또 문제가 또 전체를 또 관리 조정하는 입장에서는 좀 이렇게 어려움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 아마 그 부분은 이제 사회보장위원회에서
이제 조정을 하는데 이제 장애와 관련된 것들은 이제 사업부서한테 이제 의견 개진을 좀 물어봅니다. 그래서 이제 뭐 가능하면 뭐 준대는데 반대는 안 하겠지만, 근데 좀 그런 또 그쪽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여튼 최대한 장애인들 입장에서 대변을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또 그런 어려움이 있다라는 걸 좀 말씀드릴게요. 예, 아니 뭐 답변하기가 쉽지 않은 질문을 제가 드린 것 같긴 한데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사실 지방화 시대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한다면 지금 우리가 17개 광역 지자체에서도 장애인 당사자들이 정말 개방형 직위제로 진출하자는 의미는 그들이 보다 전문성과 책임감을 갖고 일하도록 하는 환경을 만들자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걸 통해서 네. 이제 그 지역의 장애인들의 복지 증진을 보다 가져오자는 얘기인데, 이건 중앙 정부가 나름대로 한계성을 늘 갖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지방 정부의 역할이 좀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제 그런 점에서 네. 앞으로는 지방 정부가 거꾸로 이런 부분들이 잘 정착이 되면 좋은 정책들을 선도적으로 먼저 그 지역에서 시행을 해보고 이게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이런 계기가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 정부에서 이제 그런 점에서 이 자율성을 좀 많이 보장해 주는 것이 좀 필요하다. 아까 형평성도 말씀하셨지만 형평성도 뭐 고려는 해야 되겠지만 우리가 그것을 잘 이렇게 좀 교통 정리를 할 때는 하면서 지방 정부가 복지에 정말 진정한 그 역할을 하는 그런 주체가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소망을 한번 말씀드려 봅니다. 오늘 또 우리 윤정수 대표님, 아니 제가 말씀해 이 주제하고는 다른데요. 제가 이 토론을 마치고 그냥 가면 내부에서 저를 공격할 것 같아서요. 한 가지를 정리를 하고 넘어가는데요. 네. 제가 발언한 건 아닌데 요사이 정부 공적 용어에서 복지 용어에서 돌봄, 케어, 뭐 보호라는 용어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당사자 입장에서 또 저희 가족 입장에서 이런 용어는 적절치 않는 용어라고 보여집니다. 건강한 청년들에게 지역사회에서 참여하고 지원받으면 되는데 서포트라는 용어로 좀 정리해 주시면 이후에 우리가 사실은 뭐 저는 운동하는 단체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공적인 당사자분들이 또 앞으로 용어 정리를 있어서 우리가 케어를 잘해야 된다, 돌봄을 잘해야 된다, 보호를 잘해야 된다는 용어보다는 특별한 서포트를 잘할 수 있는 용어로 좀 정리해 주시면 뭐 이런 발언을 하지 않았나라고 제가 혼나기 않게요. 네. 미안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용어 문제도 중요하죠. 사실은 우리가 서로 함께 공동체를 형성해서 이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가 구성원들인데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존중해주는 그런 용어 사용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어떻게 사실 토론자들 토론은 좀 일찍 끝났는데 그 이후에 또 자유 토론을 하다 보니까 시간이 금세 갔습니다. 오늘 지방자치단체 17개 광역시도 장애인 사무 분야 당사자 개방형 임용 추진을 위한 토론회 이제 벌써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 되었네요. 저희들 이 대한민국이라는 이 큰 배가 사실은 코로나로 인해서 좀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이걸 잘 극복하리라고 이제 생각합니다. 이러한 어려운 시국일수록 사실은 장애인 당사자들, 장애인 국민들은 더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는 것을 우리 국민들은 또 함께 공감을 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사회가 뭐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는 이미 경제 선진국은 됐어요. 3만 불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직까지도 복지는 선진국이 아니라고들 다들 생각하고 있지요. 그 중에서도 우리가 장애인 복지 분야는 아직도 많이 뒤떨어져 있다. 오늘도 여러 가지 이 주장과 또 이야기들이 나오셨습니다만, 거기 그 중 가장 큰 이유는 사실은 장애인 복지 분야에 예산을 적게 우리가 쓰고 있는 것이 가장 큰 이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아주 중요한 사례를 우리가 제주도에서 오늘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OECD 가입국 중에 평균치의 4분의 1 수준밖에 저희는 쓰지 않는 걸로 그렇게 이미 통계상으로도 나와 있지요. 그런 점에 있어서 우리 장애인 당사자들이 이러한 개방형 직위제에서 전문성을 갖고 당사자주의를 실현하면서 아울러 민관 거버넌스의 협치를 수행하는 그런 주인공으로서 앞으로 다가가기 위한 그런 귀한
일들을 만들어내는 일에 우리가 앞장서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 토론회를 준비해 주신 한국장애인단체 총연합회 감사드리고요. 또 끝까지 함께 참여해 주신 우리 토론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우리 함께 파이팅하고 이 일을 실현하기 위해서 우리가 파이팅해서 끝내겠습니다. 자, 파이팅! 파이팅!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